네, 안녕하십니까, 박종훈입니다. 자, 프리마켓 뉴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미국 시장 간단하게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요. 자, 오늘 시작할 텐데 지난밤 미국 시장 엔비디아가 2%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업계, 특히나 약가 협상의 가능성 때문에 자, 제 옆에 보이는 헬스케어 섹터가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외에는 일부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시장이 일어났고요. 마찬가지로 러셀 2000 지수들, 특히나 중소형 기업들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일부 있었습니다. 자, 물론 오늘 가장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미 정부의 정부 셧다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자, 오른쪽에 제가 표를 가지고 나왔지만 정말 수많은 정부 셧다운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또는 많은 외국에 있는 글로벌 투자자분들도 학습 효과가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약간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과거의 이 정부 셧다운은 결국에는 바이 더 딥, 저점 매수의 어떤 기회로 활용했던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현재는 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장이 시작되고 나서는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약간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뭐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 10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노동지표가 어떻게 발표가 나올 것인가 또는 발표가 지연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10월은 늘 그랬다시피 우리가 한 해를 보게 되면 계절성도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늘 좋았던 10월이 가장 좋았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월에 매수를 하고 5월에 팔아라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이번 10월은 큰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정부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10월 말에 있을 FMC에서는 금리 인하를 94.6%로 전망을 하고 있다. 거의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은 여전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중순부터는 또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시장 자체가 정부 셧다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또는 노동지표 또는 물가지표에 관심을 가질 때 오히려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인은 3분기 실적 발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기술 섹터의 기업들의 EPS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게 되면 이번 3분기 실적 발표가 오히려 시장에서는 가장 큰 기대감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러한 어떤 모멘텀은 결국에는 10월 말에 있는 FOMC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트리거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 셧다운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우리가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직 그러한 부분에 따른 여러 통계 자료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또 프리마켓 뉴욕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정부 셧다운. 자, 이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는 반응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약간의 변동성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 한국에서도 뭐 샘 얼트먼이 또 한국에 방문을 해서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일부 스타게이트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자, 미국의 AI 반도체의 어떤 강세는 계속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엔비디아는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자, 이게 또 의미하는 바가 아마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제가 또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좀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는 저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님 모시고 반도체에 대해서 아마 탈탈 터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좀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뵙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가을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네. 저희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반도체 전문가 분이시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네. 표정이 전혀 변하지 않는 그 모습. 너무 매력적입니다, 정말. 예.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네네. 미국 시장 먼저 뭐 얘기를 좀 그렇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엔비디아가 일단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네네. 지금의 이 AI 강세장에 대해서 어느 한쪽은 AI 버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또 어느 한쪽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주가는 올라와 있지만. 그렇죠.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미국 시장에 대한 이 AI 관련된 반도체 섹터들. 네네네. 좀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하나를 딱 꼽으면 오픈 AI가 흥하지 않으면 다 끝장이다. 오픈 AI가 흥하지 않으면 다 끝장이다. 끝장이에요. 예. 연결고리 오픈 AI지. 그러니까 올총과 스타게이트에서 오픈 AI, 뭐 소프트뱅크, 그다음에 보니까 오라클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챗GPT가 됐던 그게 에이전트 AI가 됐던 건데 그 우리 서비스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픈 AI는 엄청 투자를 하고 시장을 도미넌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잘 돼야지 GPU를 갖다 쓸 필요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GPU가 오픈AI한테 팔리는 거죠. 그 오픈AI는 자기네는 라지 랭귀지 모델 해가지고 개발하는 거니까 그 서비스를 하게끔 데이터 센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는 그 GPU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 서비스하는 큰 업체들도 있고 작은 업체들, 작은 업체, 코어 위브 같은 기업들. 이런 것들은 GPU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센터고 우리가 아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말이 영어 써서 죄송한데 뭐 아마존의 애주어, 아마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 그다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주어, 그다음에 구글의 클라우드는 큰 거죠. 우리 헷갈리지 마는데 걔네들이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범용적인 거, 그러니까 GPU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데이터를 내가 안 갖고 저 구름 저 멀리 갖다 준 거,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 다 그러니까 포함하고 있는 범용 클라우드 서비스, 범용 데이터 센터. 근데 그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내가 항상 필요할 때 근데 나는 GPU 갖고 이런 거 연산을 많이 하는 거 이거 필요한 게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거 하는 것을 클라우드에서 네오 클라우드라는 거. 그 네오 클라우드는 자가되죠. 그게 대표적인 코어 위브인데 얘네는 스스로 엔비디아한테 받아서 자기나 데이터 센터를 데이터 인프라 센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오픈 AI한테도 메타 같은 데다 서비스를 주는 거라고. 근데 모든 건 뭐죠? 오픈 AI하고 메타하고 뭐건 간에 걔네들이 하는 서비스,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에는 챗GPT고 이런 거나 아니면 에이전트 AI건 이런 게 잘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잘 된다고 오픈 AI가 선빵을 치고 나가고 있는 건데 무섭게 하고 있죠. 뭐 여기 뭐 클라우드니까 오라클에도 저기 투자를 해주고 있고. 아니 근데 현금이 없잖아요. 오픈 AI. 그러니까 오픈 AI가 제가 흥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얘네 목표가 얼마냐면은 브레이크 이븐이 29년에 가서나 BEP 될까 말까. 그러니까요. 1,000몇억 불 될까인데 그때 전에 1,100억 불이 필요해. 1,100억, 그거 어디서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브라이트 퓨처를 계속 해야지 쏠깃쏠깃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저기 엔비디아한테 돈도 받고.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안 좋은 게 오픈AI를 중심한 건 맞는데 엔비디아 GPU 팔죠? 오픈AI가 또 하는 거 데이터 센터 이렇게 해줘? 이렇게 막 순환고리가 되는 것에 연결고리의 중점이 오픈AI가 서비스가 잘 안 되거나 안 팔리면 꽝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오픈AI가 돈이 없으면 꽝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오픈 AI가 지금 하고 있는 방금 말씀하신 라지 랭귀지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LLM 같은 경우에 모델. 그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불려지는데 지금 이 오픈 AI가 그러면 글로벌의 생성형 AI의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지금 많이 줄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앞으로도 예를 들면은
지금은 약간의 벌어지고 있고 제미나이가 오히려 더 치고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에 대한 오히려 선호도가 글로벌 많은 투자자분들이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네네, 상황이다 네네. 보니까 지금은 뭐 갭이 좀 벌어지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도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서. 오픈AI가 하거나 뭐 예. 구글이 하거나 메타가 하거나 예. 뭐 다른 데가 하는 그 서비스 예. 또는 세일스포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우리가 하는 서비스 하는 데서 예. 각자 서비스 하는 것에 들어가는 AI라는 것이 서비스가 우리가 챗GPT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뭐 그로크 3, 4, XA에 많잖아요. 대하니까 그 많은 것들이 전부 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커질지 잘 모르는 건데 오픈AI가 그거를 이만큼 나는 투자를 할 정도로 잘 될 거예요라고 예, 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피지컬 AI까지는 안 간 것 같긴 한데 아직 안 갔고. 근데 에이전트 AI, 예. 에이전트 예. 우리가 시키면은 계획을 다 짜져가지고 시나리오를 5개 해가지고 예. 한 5군데 종합하는 거 생각을 딱 하면은 생각에 꼬리를 물고 푸드 오브 스토츠를 이렇게 나오는 거 예. 우리 단순한 대답하지 않는 거 예. 그런 게 확대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글로도 하고 비디오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얘네들 투자 계획에. 그게 뭐 안 잡히다 보니까 예. ROIC가 안 나오는 것만 지금 눈에 보이니까 불안불안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오픈AI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이런 데는 현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투자한다고 막 뭐 하고 물론 걔네들도 ROI가 안 나오면 투자를 하겠다는 게 1,000억, 5,000억, 2,000억 하다는 것이 어느 순간에 그로스가 성장률이 낮아지겠죠. 그게 이제 올해는 아니고 네. 내년도 중반까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건데 예. 걔네들도 만약 경기가 둔화되가 하면은 경기 확 둔화되면 그 투자 계획이 그로스가 30%가 되게 15% 내려갈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 돈이 있으니까 걔가 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픈AI는 막 설발치고 난리를 치는데 오늘 와서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 뭐 삼성 만나고 막 하는데 다 좋다 이거지. 근데 그것이 다 벌려놨는데 이 고리가 끊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에 가장 걱정하는 게 맞아요. 캐시플로우가 안 돌아간다고 안 돌아가니까. 생각하니까 지금 안 돌아가면 맞는데 네. 미래도 안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오라클 주가 빠진 이유도 뭔지 알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오라클이 그 뭐 저기 Remaining Purchase Obligation이라고 수주 받은 것이 예. 갑자기 3배 늘어서 4천억 달러가 얘네 며칠이 1년에 네, 찍혔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에 급등한 거잖아요, 그치. 사실. 예. 근데 그것이 RPO라는 것은 언제 될지 모르는 거거든. RPO가 기간이 뭐 1년, 2년, 3년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2027년부터 예정일이 2027년이라던데. 그때 보니까 30년쯤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3, 4년, 5년 뒤에 건데 RPO의 상당 부분이 얘네 거라 이거지. 그럼 얘네 건데 그러니까 오라클한테 준 오픈AI 이것이 엔비디아한테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오픈AI가 하고는 사업이 어떻게 다 되는 걸 다 까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삐끗하면 어떡하나 한 생각이 드니까 처음에 36% 올랐다가 지금 한 반쯤 3분의 1쯤 다시 토해냈죠. 지금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픈AI가 돈을 못 벌거나 그게 빨리 안정화되지 않으면은 다시 또 오버서플라이 얘기는 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오버서플라이 얘기는 지금 2025년 10월 1일 현재는 그러니까 버블이 있더라도 버블 버스트의 기미는 안 보일 겁니다. 왜냐? 첫 번째 유동성이 너무 많아. 돈 자금 어쨌든 구할 수 있어. 그리고 주가 레벨이 터질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AI 버블 단계까지 아니다라는 얘기죠. 버블이 숨어 있을 수는 있어요. 오픈AI가 결국은 뭐가 잘 안 돼서 지금은 그게 터지거나 그거를 증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처음에 나온 것이 작년 6월 7월 달에 세콰이어 무슨 뭐 세콰이어인가 뭔가 해갖고 세콰이어 캐피탈인가 세콰이어 캐피탈. 맞아요. 5월인지 6월이 7월인지 이때 막 날칠 때 그때 버블론이 첫 번째 나왔죠. 이번이 버블론이 두 번째죠. 그렇죠. 뭐 MIT 그것도 어찌 보면 버블론이잖아요. 이번이 두 번째. 이번이 두 번째.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을 때는 주가 레벨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초기 단계. 챗GPT 다음 단계 뭐가 있을까? 에이전트가 나오기 전이니까 그런 그냥 담론적으로 하고 돈 많이 투자한 사람이 이익 실현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고. 그럼 지금 그때보다 지금 주가 레벨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버블론은 의미가 있죠. 그런데 뭐 에이전트 A가 나오고 여러 군데가 다 우리가 뒤지는 것보다는 fall behind보다는 그냥 나중에 작살날 때 지금 가야 된다라고 뭐 다 얘기하니까 그냥 믿고 가자.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있고 그 금리 인하는 결국 할 것이고 그 우리가 성장하려면은 생산 현상이 100이 아니더라도 60이 되더라도 지금 20보다 나은 거 아니야. 그냥 달려라고 오픈AI를 포함해서 모든 업체가 가니까 지금의 세컨드 버블론도 그 수면 아래로 잠길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버블론이 나왔을 때는 그때 이제 우리 달라질 수 신현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 그러면 그 지금 세 번째가 예. 내년에 나오면은 내년에 1분기 나오든 2분기, 3분기 나오면은 그때는 지금 내년보다 주가 더 올랐겠죠? 예. 유동성은 지금보다 더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도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네네네. 금리 인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수단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예. 그 방심하는 찰나에 만약에 ROI가 안 들어와서 세 번째 버블론이 나오면은 예. 우리 인생의 3세판이잖아요.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내년에 또 걸리면 예. 그때는 개박살 날 수 있어요. 아, 그냥 박살도 아니고 개박살 난다. 개박살 날 수 있어요. 오른 것만큼. 그러니까 이제부터 지금 올라가는 거 조심해요. 제가 약간 좀 편하게, 좀 네. 쉽게 제가 네. 한번 정의를 좀 해보면 결국엔 이거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 시장의 기대감은 야, 그래, 이제 뭔가 수익을 보여줘. 네네. 자, 지금의 높아 있는 어떤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한테 보여줘. 그렇죠. 자, 근데 지금의 약간은 고평가되는데 아니야, 우린 좀 기다려줄 수 있어.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년 초나 뭐가 정말 큰 박살, 세 번째 버블론이 나오게 됐을 때 그때마저도 우리 투자자들이 뭔가 손에 쥐어지는 게 없으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때서부터 이제 조정을 준다는 아, 그때는 조정받을 수 있죠. 어. 그게 늦게 오길 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여기 업종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투자를 하다 하는 동안에 편향적으로 긍정적이기 때문에 네. 내년 하반기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잘하면 슈퍼 사이클이니까 내후년 좋게 아니야? 하는데 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좋으니까 한 2027년, 28년까지 슈퍼 사이클 얘기하기 좋지. 네.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쓰는 게 맞아. 그게 이제 돈도 들어오고 같이 사는 거니까. 아니, 그런데 한국 애널리스트들은 네. 지금 미국 시장을 좀 조심해라. 네. 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아, 그래요? 아니요? 모르겠어. 한국 애널리스트. 하여튼 미국 애널리스트들은 네. 한국 비중 확대. 아,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미국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대통령부터 밑에까지 다. 다 무조건 비중 확대예요? 크레이지한 새끼들이니까. 저한테 묻지 말라고 내가 얘기해. 미국인으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한국 친구들이 좀 더 커셔스한 게 맞죠. 어쨌든 3세판이면 저는 끝장은 아닌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때 조정은 의미 있는 조정이 있다. 의미 있는 조정이다. 개판이라는 게는 아니지만 뭐 5%, 3%, 3% 빠지는 게 아니고 그때 예. 조정하면 한 2, 30 빠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수단이 금리 인하가 올해 3번 했어. 내년 상반까지 금리 인하를 2번 더 했어. 그럼 금리 이미 많이 내려갔어. 그럼 두 가지입니다. 예. 이제부터 내년 예. 중반 정도에 예. 금리 인하를 할 만큼 했어. 예. 근데 갑자기 인플레가 터지는 거야. 관세. 예. 예, 그렇게 할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그렇죠. 거꾸로 경기 침체가 확 온 거야. 후행적으로. 노동지표 이런 것들이 깨지면서. 완전히 깨지면서. 금리 인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하를 더 한다고 이제 알파 없고 경기가 침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 어떻게 되냐면 투자하던 거 있잖아요. 예. 이런 AI도 주춤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때는 진짜 조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펀드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좋은 시절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경기를 보게 되면 소비도 증가하고 있고 GDP도 지금 뭐 난리 났잖아요. 네. 예. 뭐 이런 것들. 네. 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네. 뭐 계절성도 있고 네. 지금 4분기는 늘 좋았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소비 네. 늘어나고 있고 뭐 AI 네. 강세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노 프라블럼. 아까 프로블럼이죠, 지금 진짜. 말씀드리는 건 예. 두 번째 세컨 버블론이 제시됐지만 제시됐을 때. 잠길 것이다. 근데 그게 없어진 건 아닌데 예. 우리가 수단이 있죠.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경기를 부양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세제 개편이라든지 예. 뭐 이렇게 해서 감세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를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무너지거나 이걸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관세 효과들도 꽤 오랫동안 기업들이 가격 정가를 늦게 시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눈치 보면서 경쟁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관성이 있어서 내년 1, 2분기까지는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강하. 중요한 게 조금만 더 우리가 전망을 좀 해보면 만약에 세 번째 버블론이 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큰 조정이 왔고 야 이거 현실 불가능하다 AI 우리가 해보니까 예를 들면 한참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 막 나오고 버블론 나오고 그렇게 되면 그 AI라는 그 강세장이라는 제가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강세장은 일부 조정이라고 보고 다시 우리는 재진입을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아니면은 정말 AI는 이게 우리가 너무 꿈에 부풀었나? 이렇게 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때 가서 하게 될 그때 가서. 근데 참 중요한 건 이 챗GPT하고 에이전트 AI까지는 리니어한 그로스가 좀 성장이라고 봐요. 근데 아까 무슨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그게 생산성에 실제 기여를 하고 아니면 그 로봇 택시, 로봇가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AI, 거기 들어간 AI, 물리 세계를 완전히 올려놓는 거. 이런 시계가 스무드하게 되면 그 간격이 짧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잘못하면 에이전트 AI는 내년까지 그다음에 휴대폰에 들어가는 HBM이 아닌 일반 거 포함해서 그런 거는 내년도 잘하면 내년 말까지 하고 나면은 아까 그 피지컬 AI라든지 그 다음 세계 자동차 이런 레벨을 되는 연결할 수 있는 뭔가 있으면 그거하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결하는 간격이 생기면은 내후년도 들어갈 때 이전에 그 걱정을 미리 할 수 있어요. 근데 경제가 그거를 약간 나쁜 식으로 뒷받침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조정이 올 수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일찍 올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 쇼티지가 넘쳐나고 반도체를 봤을 때도 관세는 미뤄졌고 관세 효과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다음에 금리 인하는 충분히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은 그거 갖고 그 어느 정도 막아내면서 주식을 받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관성을 봤을 때는 한두 분기 내지는 한 6개월, 9개월까지 내년도 한 6월까지는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세컨드, 서드 라운드가 됐을 때는 조심해야 되고 지금은 즐겨야 되는데 오히려 즐기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올라가는 각도는 최근에 올라간 각도 대비했을 때 각도가 더 높을 것이냐 본다면은 그런 섹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섹터들도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잘 골라야 되는 거죠. 여전히 아까 경고를 줬는데 여전히 그래도 살 거는 AI밖에 사실은 없고 한국에서는 조선주하고 AI. 조선하고 AI. 약간의 화장품 뭐 이 정도 말고는 하나 더 한다면은 뭐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 방산.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지금 방산 난리 났어요. 맞아. 방산도 있고 그 정도까지만이 조정이 있으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원처고 만약에 조정이 오면은 이제 또 시장은 한 15% 20% 빠지고 이게 주도주는 한 5% 10% 빠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꼭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미국 시장 전체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 그렇죠. 23배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높다. 코로나 때 24배 좀 올라가서 지금 23배 너무 높으니까. 근데 AI라는 거 방금 말씀하신 즐겨라.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많은 종목들이 결국에는 빅테크로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플레이어들이. 맞습니다. 근데 빅테크의 쏠림 현상이 워낙 크다 보니까 비중이 워낙 커서 조금만 만약에 예를 들면 유동성이 좀 들어가게 되면 빠지면 그러니까 뭐 빅테크들이 좀 들어가게 되고 투자가 좀 일어나면 바로 그냥 또 S&P 500이 또 튀어 오를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되잖아요. 너무 비중이 넓으니까 크니까. 며칠 전에 나온 그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보여지는지 모르겠는데 버블론이 나오면서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요. 닷컴 당시에 그 당시에 초등학생? 모르겠지만 저요? 닷컴 때? 나 있나? 그렇지. 초등학생 아니지. 작가님이 초등학생. 저는 고등학생. 닷컴 당시에 닷컴 버블 당시지. 다 줄였어. 닷컴이 뭐야? 닷컴 버블 당시. 그쵸. 그 당시에 PER이 그 아주 큰 종목들, 지금 우리 빅테크라든지 이런 PER이 한 40배가 좀 넘었답니다. 나는 기억하냐? 제가 나이가 많은데 기억 못해. 이때는 초창기였거든 저도. 나중에 역사가 되니까 그런 거야. 40몇 배. 지금은 한 30배 초반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 밸류에이션은 아직 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거는 뭐냐면 가는 놈만 가고 못 가는 놈 못 가는 거. 그렇지. 예전에는 그러면 얼마나 갔을까? 우리가 흔히 했을 때 테크놀로지 커뮤니케이션 이게 빅테크인데 거기에 시가총액이 몰린 게 약 40%. 그리고 피크아웃 됐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피크아웃 될 수도 있는 게 40% 시가총액을 차지했는데 실제 S&P 500의 전체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2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은 못 벌면서 비중만 많이 차지했어요. 근데 지금도 비중은 훨씬 많아. 이게 일주일 전에 44, 45%. 한 45% 차지하니까 쏠림이 많지. 그때보다. 근데 수익 기여도는 37%니까 훨씬 먼. 그때보다는 다르잖아요. 한 1.5배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간 건데 1.5배 갈 수는 없고 요건데 요거 한번 볼까요? AI 주식은 얼마나 상승 여력이 있을까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사람이 얘기했다면 믿잖아요. 김장렬이 얘기하고 맞아요. 박진영이 얘기하면 맞아요. 무슨 개소리야. 저는 이제 본부장님 말씀 잘 안 믿고 사실. 그렇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믿거든요. 이 챗GPT 찾으면 다 이게 설명해줘요. 근데 챗GPT 찾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1990년부터 3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에 맞나? 30년 동안에 30년 동안 9번의 주식시장에 버블이 있었는데 바닥에서 잡아서 위에 꼭대기까지 갔을 때 평균 이렇게 올라가는 거 평균이니까 뭐 300% 올라갈 때도 있는데 평균 올라가는 게 244%래요.
평균적으로? 예. 9번의 에퀴티 버블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예. 일주일 전에 최근에 바닥이 23년 미국 기준이니까 우리가 다녔죠. 예. 23년 3월달 지금 1년 반 전에 맞나? 1년 반 전에 그때 샀으면은 예. 일주일 전에 그래서 225%. 아, 그래서 얼마냐? 한 15% 남은 거예요. 15% 남았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웬만해서 이제부터는 각도가 쉽지가 않다. 아, 저도 이제 뱅커버 아메리카에서 뭘 하나 읽어봤는데. 아, 그래요? 읽으세요? 이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이 친구 말고 다른 친구가 네. 얘기했던 걸 제가 뭐라고?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우리가, 김장용 부부장님이 이제 닷컴 부부 시절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딱 봤을 때, 네네.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네. 그때 현업에 계셨던 분들은 과거의 어떤 뭐 강세장 또는 버블을 비교하면서 닷컴 버블 시절을 같이 비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까 잘 모르겠지만 뭐 어려워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때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거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큰 버블이 생겨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과거에 어떤 뭐 기준점이 있었는데 이걸 더 벌써 뛰어넘는 그런 어떤 버블의 형태가 일어났는데 지금 저희는 지금 닷컴 버블과 계속 동일한 성상에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닷컴 버블보다 더 튀어오르는 뭔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어떤 버블의 어떤 공간에서 또 그 구간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까? 라고 뱅커 오브 아메리카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얘기한 거네. 그러니까 아직 룸이 먼저 훨씬 더 남아있, 그러니까 과거와는 지금의 여러 가지 수익성이나 뭐 기업들의 체력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많이 다른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네네. 또 AI가 주는 여러 가지 효율성 네네. 이런 것들이 과거 닷컴 버블과는 또 다른 어떤 세계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때 그 상황과 기준점을 우리가 동일시하게 네.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뉴노멀을 우리가 봐야 되는 네네. 것인가 네. 라는 의견을 또 주더라고요. 어떻게 과거는 예. 그 반복되는데 패턴이 반복되는 거지 정확히 똑같지는 않죠. 예. 옳은 지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렇게 경계감을 주는 건 우리끼리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그거를 과거랑 이렇게 애플 투 애플 비교를 해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액션을 바로 하느냐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업사이드의 충분함을 예. 일찍 잃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지금은 가라앉아 있지만 나중에 이런 게 발전되면 될 수 있다는 거고 아까 244대 225면 그럼 15%가 딱 정확한 거냐? 예. 그건 모르는 거죠. 모르죠. 근데 과거보다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좀 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여건에 있어가지고는 이거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예전에 한산 얘기가 그 버블이 20년 초반인가 났잖아요. 그거를 미리 얘기하신 분이 계시죠. 그 앨런 그린스판인가? 앨런 그린 맞아. 예. 과거 그분이 이제 닷컴 버블 때 연준이장. 그 전에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irrational exuberance라고 비이성적인 흥분이다. 근데 그거 얘기하고서 1년 반인가 주가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왜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정보가 안 돌 때야. 이걸 아셔야 돼. 정보가 안 돌 때요? 98년, 99년, 2000년에 무슨 인터넷이 그렇게 많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 건데. 우리가 유튜브가 있어 뭐 있어. 그렇게 정보가 이 인사이트가 그렇게 이렇게 회자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네요. 지금은 개나 소나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바로. 그러니까 이게 흡수가 빨라되기 때문에 버블이 끼면서도 경계감을 가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또 다른 면에서의 패턴이 똑같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영특하기 때문에 그걸 또 보고 가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지금은 예전에 그 학습 효과가 빨라서 네. 요번에 오라클 오픈AI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죠. 이거 조금 이렇게 되니까 야 봐라 이거 지금 버블의 현상이 벌써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라고 바로 투자자들이 경계감이 또 바로 받는 경계감 바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래서 큰 버블이 안 터질지도 몰라요. 안 터지고 계속 조정하면서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럼 주시장에서 돈 빼기 쉽지 않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반복되면 언제든지 빨리 빼서 빨리 또 엄청 30% 내려가면 좋겠는데 빼고 났는데 6% 빠지고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못 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은 크레이지한 너무 많이 알아서. 크레이지한 가버먼트가 미국이 딱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 미친놈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냥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신냉전이 끝나고 완전히 그 보호주의가 아니고 완전히 이런 전체주의가 되면서 과거가 없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전쟁이 없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이슈고. 신냉전을 보고 있어요 지금? 신냉전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슈죠. 지금? 대한민국도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그 트럼프가 이렇게 되고 이 한미 협상 그것도 그렇고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만약 한 달 내로 만약에 APEC 정상회담 증시에서 우리 위성당 그 안보실장님 가장 연배가 많으시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워낙 그 느낌이 그래서 근데 그분이 보수적으로 중립적으로 얘기하는 거대로 그래도 낙관할 수는 없지만은 비관할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걸 기다리는데 만약에 10월 말까지 나타나서 효과가 없으면 그때는
이 방향이 위가 아니고 밑으로 될 수 있어요. 아. 물론 지금은 3분기 실적 아까 시즌으로 가고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고 실적 난리 나고 그다음에 환율도 1,400 버티는데 주가가 안 빠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기대를 갖고 가는 건데 그게 나타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번 확 뚫을 수 있죠.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하는데 혹시라도 잘 안 되면은 훅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아. 물론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중에 네. 오늘 또 아까 보니까 다른 뉴스가 나왔다. 오픈 AI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손잡고 네네네네. 그 금산분리법 완화 예. 금산분리 완화 예. 지침인지 뭔지 속보에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갖고 있는 지분이 저절로 올라가는 거 그거 처분한 거 그거 이제 이렇게 해준다는 거 포함해서 은행 지분을 산업자본의 은행을 지분을 갖는 게 이제 4%밖에 못 갖잖아요. 아. 그거 풀어주는 거. 예, 예. 아니면 은행이 지분을 다른 회사에 15% 이상 못 가져 지금 금산법인데. 그게 또 풀어지고. 그러면은 뭐 저기 뭐 가상화폐고 뭐 나발이고 뭐 하는 거에서 여러 차원에서 한다는 거기 때문에 올해부터 좀 또 하는데 이런 우리가 수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좋은 거긴 하지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빼지 못하긴 하는데 예. 잘 좋다가 한 번 더 가다가 10월 말에 초치면 안 되니까 나쁜 게 나오면 또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정말 그렇게 변동성이 정말 심해질 수도 있네요. 10월이 점점. 아주 중요하죠. 10월이 가장 중요하죠. 그럼요. 내일 하루 남았고 그다음에 푹 쉬고 나서 10월 13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10월 13일 나왔어요. 예. 근데 미국에서 무슨 셧다운은 해결 잘 됐어요. 해결 잘 됐어요. 셧다운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13일 날 환율이 1,390원으로 내려가면 주가는 팍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14일 날 뭐가 했죠? 화요일 날? 예. 이게 미국장 얘기하는데 하이닉 삼성전자 실적 나오잖아. 맞아. 삼성전자 실적 11조 이상. 아니, 근데 중요하잖아요. 삼성전자 실적이 하이닉스도. 예. 11조 이상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월 화까지 확 불꽃처럼 올라갔다가 한미 그거 안 되면 다시 내려가고 그것도 괜찮다라면 뭐 한 10월 말까지는 그냥 달리는 거죠.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3,700까지는 한 3,600까지 가는 거예요. 어. 그렇게 가는데 초반에 미국이 오늘 셧다운이 큰 임팩트가 없어야 돼요. 셧다운이. 근데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셧다운. 어떻게 마무리될 것으로? 저도 이제 항상 스토리죠. 그 미친 크레이지 대통령이 네. 있었을 때 2018년 12월 달에 셧다운 했어요. 그게 35일인지 34일인지 길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실제 임팩트가 주가는 그때 없었어요. 올랐어요. 왜냐하면 그 손해가 난 돈이잖아요. 내 금액이 잘 갔는데 네. 그거의 70%는 결국 다시 회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의 임팩트가 한 달 지는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0.2% 포인트가 내려간대요. 한 달 지속되면. 이번에도 0.2%가 내려갈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당시도 그 효과가 약간 돌아온 게 핵심적인 거, 뭐 노동부라든지 뭐 국방부라든지 뭐 또 몇 개 부서는 예산을 미리 집행해야 돼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사람들 자르는 거랑 별거로 실제 임팩트가 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불필요한 부서다라고 하는 그런 부서는 예산을 이미 안 줬고. 네네네. 예, 핵심은 줬고. 핵심이 이게 드러나는 게 앞으로 진행돼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임팩트가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지만 과거 패턴을 봤을 때는 똑같은 대통령이니까 극단으로 갈 수 아니고 혹시라도 그 효과가 만약에 노동 데이터로서 나쁘게 나오는 게 표면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11월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10월 달에 나타날 거랑 계속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10월 29일에 FOMC 있잖아요.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겠죠. 한 번 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두 번 하라고 막리실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 셧다운 때문에 주가 내려가면은 금리 인하가 고정뿐만 아니고 50을 피할 수 있다고 또 설레 밟히면서 주가는 오히려 반등할 수 있어요. 그게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미국장이 뭐 1.5% 이렇게 빠지지 않느나 그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아마도 전약 후강 될 겁니다. 전약 후강.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한국 주식 팔면 안 되나요? 한국 주식 그래서 나와서 같이 하시죠 뭐. 그럴까요? 예. 그냥 저랑 그냥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게 편할 것 같아요. 그 투자자분들도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마실 것만 주고 먹을 것만 주면 돼요. 자, 초콜릿 준비하겠습니다. 초콜릿. 저녁을 일찍 먹었더니 배가 고프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네. 시간 좀 남았는데 우리 종목 이야기로 우리 좀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네. 요거 말씀드릴게요. 준비한 거. 주목할 주식 그 이유는 다양해 보이지만 아까 또 똑같은 얘기인데 보세요. AI 버블이 깨진다, 버스트한다는 가정이면은 탑하세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아까 잘 알겠으니까. 전혀. 내년 봄까지는 댄싱 하세요. 근데 출구가 어디인지 보시고. 그러니까. 아침에 생각했다가 오후에 생각 바뀌면
바뀌는 하세요. 이러니까 그 난리 친다는데 원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도 주가가 아침 저녁 바뀔 때 생각 바뀌면서 자기 행동이 바꾸는 게 창피합니까? 안 바뀌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고집 부르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지금 밤 8시 한 34분이거든요. 네. 저 시청자분들이 네. 본부장님은 보면 네. 약간 술도 좀 땡기실 것 같아요. 같이 들으면서 아유 그래 뭐 술이나 한잔 하자. 저는 술을 한 잔밖에 못 마시지만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 지금은 반도체가 최고입니다. 반도체가 최고다. HBM, DRAM, DDR 뭐 이런 게 있는데 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낸드까지 연결되는 거. 미국에서 가장 높았던 주식이 뭐냐면은 사실은 여기 안 적었네. 샌디스크가 가장 높아. 샌디스크. 아니 지금 요즘에 주가가 뭐 난리가 나. 또 사상 최고치 찍었더라고요. 주가가. 100몇% 올랐지. 그 뭐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이런 추세는 계속 뭐 된다고 좀 보고 그렇죠. 있- 그러면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막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저장하는 거는 되니까. 우리 USB로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많이 안 쓰는 데이터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저장하거든요. 그렇죠. HD 느리죠. 예. SSD 안 되고 맞아요, 잘 맞아요. 보관하면 돼. 조용히. 예. 근데 잘 보관하면 나중에 보면 저 차가운데 어디 구석방에 처박혀 있지. 그게 콜드 데이터거든. 그 콜드 데이터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저장하는 거예요. 그 미국에 업체가 두 개밖에 없어요. 시게이트라고 웨스턴 디지털. 근데 뭐 걔네가 이제 컴퓨터 조립해 보신 분들 다 알고 근데 있어요. 컴퓨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몇 년 사이에 돈을 못 벌어갖고 맞아요. 생산을 안 했어. 캐파 중가를 투자를 안 했어. 예. 근데 갑자기 콜드 데이터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한테 AI 때문에 문제가 될지 몰랐던 거야. 근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안 되니까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대체하는 SSD 그리고 SSD 네네네. SSD 가격이 3배 내외 비싸거든요. 어. 온 거야. 어. 그 거기에 낸드가 들어가는 거야. 네네. 그 샌디스크가 퓨어 업체죠. 그 그러네요. 낸드만 만드는 그러네요. 회사는 삼성이 1등이고 하이닉스가 2등인가 3등이지만 퓨어하게 낸드만 삼성 하이닉스는 낸드는 작으니까 돈도 못 벌고 근데 퓨어하는 게 샌디스크인데 여기에 몰리니까 주가가 더블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결국 뭐냐? 이 콜드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계속 된다며. 그러면 결국은 얼마나 빨리 캐파를 증가시키느냐인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시게이트 웨스턴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샌디스크하고 하는 낸드 만드는 회사한테 가야 되는데 삼성 하이닉스도 캐파를 줄여놨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 SSD는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삼성 하이닉스가 흑자가 안 난다니까. 이제 10% 날까, 5% 날 거고 그래요? 이런 패턴을 가면은 한 6개월 지나야지 20몇 프로 흑자나. 그러면 만약에 캐파를 증가하자 요 이땅 하더라도 준비하면 6개월 걸려요. 6개월 걸리는 그 거네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내년도 2분기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이익이 부족했던 낸드 기반의 SSD가 이 모양이고 그 위에 DDR5 일반 서버 그다음 맨 위에 HBM이잖아요. 근데 오늘 오픈AI가 와서 달라고 난리쳤다며. 그러니까요. 그럼 HBM 더 하려면은 캐파가 부족한데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흑자가 4조 5조였는데 한 분기 실적이 이번에 11조 나온다 그러고 6개월 내로 15조 될지도 모른다는 설레발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목표 주가 9만 원, 10만 원 얘기 나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마이크론 주가 더 가야 되고 마이크론 아니 근데 주가도 지금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론이 삼성보다 밸류가 쌉니다. 지금요? 네, 싸요. 지금 마이크론이 마이크론 삼성 주가가 밸류가 싸요. 20 몇 배 정도 되나요? 아니 포드 그거는 PR? 올해 8월달 지금 9배예요. 포드 PR이. 그러니까 포드가 올해 9월인가부터 내년도 8월까지 이제 헷갈리는데 그렇게 하면 10배 정도 안 될 겁니다. 맞아요. 마이크론 맞아요. 삼성전자는 10배 안 근데 돼요. 10배 넘거든요. 물론 다른 게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마이크론이 비싸다고 할 수도 없고 하이닉스는 항상 싸지. 근데 많이 올라와서 6.5배 정도 돼요. 이러니까 거기 가야 되는 거고 아까 엔비디아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요즘 로봇 때문에 가는 거예요. 로봇에 들어가는 기대감으로. 그거가 붙으면은 앞자리는 바뀌는 건 시간 문제 같고. 근데 누가 얘기는 $250까지 가는 거는 내년 실적이 보여야 되는 거니까 그건 10월 27일 날 봅시다. 10월 27일이 엔비디아 실적 나온다네. 11월. 10월 27일. 10월 27일. 그러네요. 10월 27일. 아닌가? 아니요. 11월 11월 말. 10월 13, 오케이. 엔비디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하고 또 많이 하는 게 코어웨이브. 근데 네비우스와 코어웨이브 얘기하는데 네비우스는 코어웨이브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유럽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네비우스보다는 코어웨이브가 좀 더 공격적이니까 공격적으로. 만약 이걸 공격적으로 본다면 네비우스 사는 게 그러니까 요즘에 코어웨이브 보니까 부채가 확 늘면서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이리스크. 예. 그러니까 우리 뭐 오픈AI는 이런 거 정도 위험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래도 코어웨이브는 엔비디아 거 사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 그 엔비디아, 코어웨이브, 마이크론 요 정도고 브로드컴 요즘 빠졌죠. 맞아요. 브로드컴 어떻게 봐야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오라클이 아닌가? 오라클인가 엔비디아?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오더를 준 거. 엔비디아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헷갈리는데
오픈 AI가 오더를 준 거. 오픈 AI도 오더를 받은 거. 그죠. 오픈 AI가 오더를 줬죠. 오더를 받은 게 예. 오라클하고 브루드컴. 맞아요. 근데 오라클은 너무 크죠. 아까 3천억 불 받은 거고 브루드컴은 좀 적지만 받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브루드컴이 먼저 엔비디아보다 높게 올라가서 밸류가 엔비디아보다 훨씬 높아요. 아직 40배 정도 돼. 그러니까 약간 수그러져. 조금 이제 펀더멘털 이슈는 아니다라고 예. 볼수 있고 오라클이 문제죠. 오라클 이슈는 10월 13일 우리 쉬고 나서 10월 13일 내일 하고 나서 예, 예. 10월 13일부터 오라클이 자기네 자체 행사가 있어요. 오라클 AI 월드라는 거. 그 월요일 딱 해서 월요일 밤 화요일 됐을 때 여기서 무슨 얘기 나오는 거 봐서 예. 오라클이 별 소리가 안 나온다. 그럼 이건 조종이에요. 네, 조정이요. 근데 나오면 그때부터 올라. 욕하시는 줄 알고 제가 지금 깜짝 놀라서. 예. 아니 그때 별 얘기 없으면 조정이라고. 그 조정. 그러니까 지금 15% 꼬치가 15% 빠졌으니까 사람들이 버티는데 예. 여기서는 5%더 빠지면 참지 힘들지. 그래서 그때 오라클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됐고 나머지는 뭐 화이자는 모르겠고. 저는 저 마지막 문장이 가장 눈에 옵니다. 뭐 물론 이제 지금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셀 올이 아니면 26년 봄까지는 출구 살피면서 댄싱을 해라, 춤을 춰라. 네. 요게 뭐 핵심 아닙니까 지금?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반도체가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어떤 강세장의 한복판에 저희는 있습니다만 약간은 좀 고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년 봄까지는 우리가 조금 출구를 좀 살피면서 좀 즐겨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금 언급해 주신 이런 종목들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정신없이 35분이 지나간 것 같은데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님은 다음 시간에 제가 꼭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마켓 뉴욕 투썰플레이스 열렸습니다. 오늘도 종목 뒤에 숨겨진 썰을 풀어보는 시간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는 이슈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자,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들이랑 뭐 하실 계획인가요? 예전엔 다 같이 거실에 모여서 TV에서 명절 특선 영화 보곤 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OTT로 보고 싶었던 드라마나 영화를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OTT 종류도 정말 많은데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애플 TV까지 뭘 볼지 고르다가 한 세월 보내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번 10월 스트리밍 업계의 핫한 소식이 아마존 프라임에서 들려왔습니다. NBA 중계 게임 체인저급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바로 미국 스포츠 베팅 업체 팬듀얼과 손잡고 경기 보면서 내 베팅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다음 득점자 누구일까? 또 이 경기가 뒤집힐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런 데이터들이 바로바로 화면에 뜨는 건데요. 물론 아마존 화면에서 직접 베팅까지 할 수는 없고요. 대신 배당률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니까 보는 재미는 훨씬 커질 예정입니다. NBA랑 11년간 760억 달러짜리 계약을 맺은 아마존이 AI를 통해 경기 하이라이트 장면과 멀티 윈도우 시청을 제공하는 것에 이어서 이제는 베팅과 스트리밍의 합체까지 이어진 건데요. 근데 이 와중에 추석 연휴 동안 OTT를 고르는 동안 여러분 고민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즈니 플러스가 또 가격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10월 21일부터 기존 고객 요금제에서 2에서 3달러 정도는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번 추석엔 OTT와 스포티파이로 더 풍성한 명절 보내시면서요. 거기에 곧 개막하는 아마존 프라임의 실시간 베팅, 연동 NBA 중계까지 또 새로운 차원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여러분을 찾아올 계획이니까요.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소식 스포티파이입니다.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창업자가 다니엘 에크가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2006년 스웨덴에서 회사를 설립한 뒤 20년 가까이 스포티파이를 이끌어온 이 CEO는 내년 1월부터는 이사회 의장 역할로 맡을 예정인데요. 장기 전략과 대외적 방향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공동 CEO 체제로 전환될 예정인데요. 이번 결정은 단순히 인사 이동만의 의미를 갖는 건 아닙니다. 에크는 최근 음악과 전혀 관계없는 분야인 무기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논란에 또 휩싸였던 적이 있는데요. 독일 군사기술 스타트업 헬싱에 우리 돈 9,700억 원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이에 일부 아티스트들은 스포티파이가 간접적으로 무기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보이콧을 한 적이 있고요. 또 스포티파이 사용자 무려 6억 명입니다.
AI 기술로 혁신을 이룬 최대 음원 플랫폼인데요. 사용자 음악 취향을 분석해서 맞춤형 플레이리스트인 디스커버 위클리를 제공하고 또 최근에는 AI 아티스트의 노래를 AI가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또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리더십 교체가 앞으로의 시장 전략과 또 음원 정책에 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이어지는 투썰플레이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자,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게 투썰플레이스 기업들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미국에서는 조금은 좀 정신 사나운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셧다운 이야기들도 있고, 자, 그 외에 일부 이번에 사실 노동 지표들이 많이 나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자, 그러한 부분들도 일부 불확실성으로 좀 남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좀 프리마켓 뉴욕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마이트리 투자자문의 배은정 대표님과 함께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민 캐스터, 심수영 캐스터 같이 우리 오늘 또 이야기를 좀 이어나갈 텐데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나갈까요, 오늘? 오늘 너무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저희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그냥 한번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예. 네, 제가 시작과 동시에 또 기쁘게 좀 시작을 해보기 위해서 예. 두 가지 얼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요. 이쪽은 올라가 있고 이쪽은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두 얼굴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7년 만에 어쨌든 셧다운이 시작이 됐잖아요. 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 공식적으로 중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트럼프 측의 입장을 살펴봤을 때는 단순히 그동안의 셧다운과는 동일하지 않다. 또 정부 구조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방침 아래 현재 이렇게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어떻게 됐냐라고 그 이후의 것들을 살펴봤을 때 비필수 공무원 무급휴급이 들어간 상태, 그리고 노동부 포함해서 대부분의 부처가 마비가 된 상황입니다. 또 이번 주 예정된 고용지표 발표가 계획 없이 연기가 되고요. 시장 쪽으로도 현재 선물지수가 하락을 했었고, 또 사실 시장은 이 셧다운 자체보다도 어쨌든 길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심리가 커지면서 네. 투자 심리를 좀 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얼굴 함께 얘기를 해보면서 이 셧다운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제가 선물 시장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우존스는 0.38% 현재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S&P 500은 0.4% 하락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 0.48%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면 하락할 수도 있는 뭐 수치지만 네. 정부가 셧다운됐다라는 그 어찌 보면 악재에 비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뭐 최근에 뭐 밸류에이션도 약간의 고평가 논란도 좀 있었고, 자, 그런 부분에서 일부 약간의 빌미를 삼아서 나오는 이런 조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대표님, 네. 정부 셧다운. 자, 방심하는 사이에 제가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방심을 할 때마다 저로 들어갑니다. 예. 기침할 시간도 안 줘요, 제가. 그래서 자, 정부 셧다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아요. 요즘에는 뭐 정부 셧다운 치고는 굉장히 시장에서 마일드하죠. 아무런 반응이 반응이 없는 없죠? 상황입니다. 예. 이제 뭐 원래 셧다운 얘기가 또 미국 정부가 너무 자주 나오기는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 몇 번 안 되지만. 약간의 선반영이 좀 된 거, 아니, 선반영 치고는 지금 뭐 사상 최고치 찍은 그렇죠. 기업들이 너무 반영이 많아서. 하나도 안 된 예, 수준이 예, 예. 있고, 사실 네. 경제적으로 이게 그럼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냐 보면 셧다운이 한 50년 동안 미국에서는 20번 정도 있었고요. 저희가 최근에 근래에 봤었던 2013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두 번 있었어요. 13년에 한 번, 2018년에 한 번 있었고, 오바마 때 한 번, 이제 트럼프 때 한 번 있었는데, 예. 그때 영향이 뭐 처음에 트럼프 때 있었을 때 좀 영향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뭐 국채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고 미국 증시도 좀 하락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금방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제 좀 학습 효과가 된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지금의 셧다운을 우리가 어떻게 좀 얘기를 해야 될까 보면, 지금 시장에서 대부분 컨센서스는 뭐 트럼프가 18년도에 했던 게 역사적으로 가장 길었던 셧다운 기간이에요. 35일로.
그러면서 그때 당시 GDP는 한 0.1에서 0.2% 정도 좀 하락하는 영향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워낙 미국 경기가 GDP가 좋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어제 반응이 더 나왔던 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서 오히려 기대감으로 이게 작용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셧다운이 어떻게 갈 것이냐. 트럼프가 이번에도 그렇게 쉽게 열어줄 것 같지, 협의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지금 예. 시간 벌 수 있는 좋은 타이밍.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딱 고용지표 나올 만한 타이밍에 셧다운이 예.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 아닙니까 이게? 네. 예. 한 달 의심이라고 정도 하죠. 뒤면은 페드의 조정이 있고, 맞아요. 이거를 다 노렸을 때, 그 다음에 또 강하게 얘기하는 게 또 공무원들 줄일 거야. 고용 약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면 시장에 대한 그 기대감이 메이크센스 할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정말 파월이 금리 인하 2번 할 거냐? 예. 네. 그거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아 금리 인하는 또 한 번만 할 거라고 보세요? 그거보다 일단 당장 만약에 지표가 안 나오게 한다면 10월 달에 인하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파월의 성격상 예. 네. 그냥 기대감으로 고용이 둔화가 될 것만 같다고 지표를 확인을 안 하고 내린다? 제가 이거 뭐 내가 껴들 수밖에 네. 없다. 예, 껴들 수밖에 없는데 어제 사실 저 프리마켓 뉴욕 방송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지금 셧다운 기간은 얼마나 갈까? 근데 전 동일하게 똑같이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금리 인하를 원하고 네. 그리고 일단은 내년에 중간 선거에 대한 많은 명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화당이 이겨야 돼.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 많은 뭔가 업적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업적에서 가장 핵심이 부채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셧다운이라는 것 자체를 길게 장기간 끌어가면서 부채를 줄이면서 그냥 무급이니까 자 이러한 것들도 일부 뭐 보여주고 근데 금리 인하는 또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연준한테 그런 데이터를 주지 않아서 야 너희가 데이터를 안 줘가지고 우리가 금리 인하 못 하겠어 라는 명분을 또 주면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이거를 하는 적절하게 밀당을 하다가 실적 발표 나올 때쯤 이제 끝내고 그다음에 10월 말 정도쯤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풀어주면서 금리나 또 압박을 또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10월 달은 정말 바쁜 한 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정말 골똘하게 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예. 그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고 예. 저는 조금 그거 연장선에서 일단 10월 28일까지는 트럼프도 버틴다. 그리고 실제 지표를 좀 나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네. 그러니까 노동시장을 막 흔들어 놓는 뭐 지금 사실 해임도 시키고 한 달마다 2주마다 발표되는 데이터인데 네. 사실 2주 동안에 공무원의 수만 조금만 줄여도 이게 맞아요. 바로 확 반영이 나오잖아요.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파월도 그렇게 데이터를 원해? 그러면 내가 좀 만들어 볼까라는 일종의 재미나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28일까지는 지나가고 네. 그 다음에 반영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좀 예.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파월이 드라마틱하게 고용 늦어졌으니까 25bp 아니라 50bp 할게라고 네. 할까? 그거는 아닐 것 같고 일단 다시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파월은 얘기한 게 지난주에 말한 게 네. 물가에 대해서는 상승 방향을 잡은 것 같고 고용에 대해서는 하락 방향을 잡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소비자 지표 우리 어제 소비자 기대심리 나왔는데 굉장히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미국 경기에 대한 체감 경기도 사실 네.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물가도 안 잡히고 있고 하기 때문에 파월이 분명히 그 전까지는 나는 고용에 이제 무게를 실어볼게라고 했지만 지난주에 다시 얘기한 거는 난 두 가지 다 이제 방향성을 잡은 것 같아. 잡았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우리 굉장히 어려운 상황, 우려했던 상황이 오는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다시 고용만 낮춘다고 해서 50bp 전격 인하 할 것 같지는 않고 물가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지금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만약에 우리 경제 지표를 넓게 쫙 펼쳐보면 가장 우려하시는 게 물가예요.
어떤 부분을 가장 둔화가 제일 우려돼요. 저는. 경기 둔화가 우려돼요? 그런데 예. 지표에서 어디서도 지금 확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물가도 안 잡히고 그런데 고용은 괜찮고 그런데 소비자들은 다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고 느끼고 글로벌리 다 네.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유럽도 보면 소비자 물가가 소비자량이 계속 줄었어요. 어제 나온 독일, 유럽 지표도 다 안 좋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결국엔 실질적으로 소비가 둔화가 되고 있는데 그 지표를 미국에서는 확인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숫자의 그 양면성이죠. 되게 객관적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지표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한계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우려되는 바는 경기 둔화. 경기 둔화. 네. 근데 알겠습니다. 사실 어쨌든 지표 같은 것들이 좀 밀리고 안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좀 민간 데이터 쪽으로 오히려 좀 의존이 된다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올 상반기부터 좀 시작을 했어요. 고용 지표가 자꾸 둔화 느끼 안 되고 네. 하다 보니까 요즘에 미국의 헤지펀드들은 심지어 그레이하운드 매표 티켓율까지 보는 거예요. 매매율이 네. 실제로 실제 경기에서 얼마나 이게 둔화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진짜 민간의 마이너한 지표들까지 들여다보고 있을 만큼 계속 느끼기에 아닌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친구들이 그 그레이하운드 보니까 어떻답니다. 어떻게요? 실제로 민간 지표들에서는 예. 확인했을 때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걸 느껴 둔화가 되고 있다? 느낀다고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뭐 소비가 또 그러니까 지표로 보면 소비가 또 강하다. 또 GDP 강하다. 뭐 이런 네.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 뭐 정말 면밀하게 한번 뜯어봐야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말 매표소까지 가서 이거 사람들이 얼마나 매표를 하고 있는지 버스는 네. 잘 타고 다니는지 뭐 지하철에 돈은 못 내고 뭐 튀는 사람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 하여튼 자, 그런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뉴스를 좀 이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좀 빅테크 상황 쪽으로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또 네. 저희가 길게 쉬잖아요. 그 전에 3분기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알파벳 쪽으로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구글이 끝났다 이런 말들이 종종 이어지고 있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은 사실 지금쯤 조금은 눈치를 보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이번 분기 주가가 무려 38%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2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인데요. 이 이유는 아무래도 이 AI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은 또 AI를 붙이기만 하면 또 뭐든지 잘 되고 있다 이런 맞아요. 반응들도 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글은 지금 상황에서 좀 실력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두 번째로는 규제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점인데요. 크롬을 떼라, 또 유튜브를 나눠라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큰 조치는 없었고 또 시장도 함께 안심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쨌든 구글 쪽으로 특히나 이 알파벳은 기대감이 살아났다라고 표현이 되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AI 시대의 주인공은 또 알파벳이 아니냐 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또 시총이 3조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잘 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잘 나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또 앞으로도 이어질지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좀 궁금했던 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나 그냥 투자자로서 궁금했거든요. 예. 뭐 저한테 여쭤보시면은 너무나도 편향된 답변밖에 못 오실 것 같아서 네. 저는 제 인생을 지금 알파벳에 다 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근데 팀장님 같은 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 뭐 3분기 관련해서 나왔을 때도 예. 반응들이 전반적으로 뭐 좋다 이런 반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이제 구글 주가가 좀 조금 빠졌거든요. 이렇게 예, 길가에 그렇게 우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보입니다. 아직 탑승을 안 하면 제 기분이 우울하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먹은 것을 지금 약간 다 토해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어서 뭐 기분이 약간 언짢은데 대표님 알파벳 뭐 진단 좀 해주셔 진단. 예. 알파벳이 일단 실적이 좀 잘 나왔죠. 매출이 네. 이제 12% 증가를 했는데 실적 중에서도 좀 눈에 띄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클라우드 분야예요. 클라우드죠. 클라우드에서 이제 30% 정도 매출이 야, 증가를 했는데 네. 사실 왜 팀장님 제미나이 챗GPT가 아니라 제미나이가 갈 것이다. 재패할 것이다. 다른 방송에서 재미나요. 맞아. 다른 분에서 제미나이. 나 두 개 다 쓰는데 제미나이가 더 좋다고 재미나요. 이런 얘기. 그냥 오픈 AI는 안 보기로 했습니다. 좋아도 안 보려고요, 그냥. 예.
제미나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글이 뭘 잘했냐면 그 제미나이를 가지고 클라우드를 패키징을 해서 같이 클라우드 매출을 많이 늘렸습니다. 아, 예. 네, 뿐만 아니라 사실 클라우드의 강자는 이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맞아요. 네, 아마존이 1등이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데 지금 클라우드 산업에서 기존에도 클라우드 산업은 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AI와 데이터 센터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의 클라우드에 대한 전략이 좀 다른 거예요. 아마존은 원체 강했던 기존의 부분을 유지를 하면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 비슷한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주요 고객이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 이런 곳들이에요. 그래서 좀 탄탄한 수요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제미나이 구글의 세뇌되고 있어요. 주요 클라이언트는 스타트업 기업들 그리고 AI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산업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네. 핵심적인 전략이 좀 있어요.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많은 미국의 기관이랑 금융사, 바이오 이런 곳들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쓰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얘네는 클라우드 베이스를 바꾸기가 어려워요. 네. 아마존 거는 내가 아마존 클라우드 쓰고 있으면 다른 데 거를 붙여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아예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클라우드를 그렇게 교체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버든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그래서 구글은 뭘 했냐? 그러면 앞으로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클라우드는 유지하되 뭐 우리가 경쟁력 가지고 있는 AI 서비스나 데이터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쓸 때는 우리 클라우드를 기존 거랑 같이 쓸 수 있어. 심지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쓸 뿐만 아니라 너네 자체 서버, 우리가 말하는 온프레미스 서버라고 하는 것들도 아직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랑 같이 쓸 수 있게 해주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썼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매출이 좀 일어나고 있고 그게 성장 동력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30%의 좀 증가가 나온 편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얘네가 무슨 서비스가 있냐면 안토스라는 그 플랫폼 서비스를 해요. 어떤 서비스요? 안토스? 네네. 예. 그게 뭐냐면은 클라우드가 여러 개니까 이 클라우드에 대한 콘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 플랫폼에서 알아서 다 해줄게.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 거를 추가로 해서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 우리가 다 관리해주고 너네 기존 거 다 써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새로운 진입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업들이 사용하기에.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번 들어오게 되면 락업 효과를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저는 약간 실제로는. 2등 전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죄송하지만 그렇죠. 2등 전략이 네, 아니라고요? 2등의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네. 왜냐하면 얘는 이미 3등으로 시작했거든요. 2등가 아니고 3등으로 3등이다. 시작했기 때문에 얘네가 기존의 거를 다 엎어서 내 걸로 갈아줘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말한 것처럼 그 클라이언트들이 다 너무 큰 기관들이고 이미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사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는 그럼 기존 건 놔두고 AI 쪽에서라도 우리는 핵심 경쟁력을 맞아요. 잡고 점유율을 차지하겠다고 해서 전략 자체가 맞아요. 후발주자에 쫓아가는 전략이에요. 괜찮은 그래서 전략인 것 성장성이 좀 빠른 편이고 실질적으로 얘네가 얼마나 더 업사이드가 있을지는 봐야겠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AI가 커지는 서비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도 커질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구글한테는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져요. 사실 AI 쪽으로는 좀 2등의 전략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구글 하면 또 검색 기능이 또 중요하잖아요. 웹 쪽으로. 근데 뭐 최근에 비주얼 관련해서 이런 검색 기능도 내놓고 있다라고 나름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AI 모드나 AI 오버뷰 이런 기능들을 내놨는데 네. 솔직히 이렇게 뭐 폭발적인 반응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것들은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제미나이가 좀 다른 에이전트들한테 많이 써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오픈 AI가 지금 우리가 더 편하냐 얘네 모델이 더 월등하냐 이거 얘기를 논하지 않고 그냥 비슷한 수준이고 다 장단점이 있다고 하면 결국에 얘는 뭘 하냐면 약간 다단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오픈 AI. 나를 전략이 가지고 한국식으로 다른 갑자기. 에이전트들이 많이 날 쓰면 네. 그러면 결국에 내가 수익 모델을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내 모델이 다른 데서 많이 쓰여지도록 하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제미나이도 그런 식의 전략을 좀 빨리 써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하나의 약간 우려 사항이라면
스타게이트의 수장이 오픈 AI라는 것 자체가 맞아요. 정말로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는 하나의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샘 알트먼이 오픈 AI에 대한 여러 뭐 챗 GPT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채택이나 아니면 사용이나 많은 기업들이 그 안에 좀 들어가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생태계를 조성을 해버리면 그건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 약간 뭐 제미나이를 통해서 뭔가 AI 시대에서 나가려고 하는 부분에서 큰 발목이 좀 잡힐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누군가 써줘야 되는 건데 맞아. 이거를 뭐 어떤 기능이 좋아서 써준다는 것은 정말 자유시장에 맡기는 거지만 이런 환경을 억압을 하면서 쓰게끔 강요하는 거는 또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그렇죠.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우리는 조금 염두에 두면서 구글을 봐야 된다라고 아주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많이 생각하는 거 그냥 사야 한다고. 그냥 조금 그 정도 약간의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그런 걱정 다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그런 걱정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구글 주주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자료 화면을 한번 띄워볼게요. 자료 화면 함께 보실 건데, 네.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거 잘 혹시 보입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 되게 화려해 보이는데 좀 뭔가 그래픽이 좀 특이해요. 그래픽이 특이하다. 저희 할머니가 많이 입으셨던 문양을 네. 나이키에서. 조금 이따가 조금 후회하실 네. 것 같아요. 그래요? 했어요. 네. 이 사진이 예. 중국에서 무려 좋아요 860만 개를 받은 사진인데요. 오.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가방에 나이키 로고가 있잖아요. 예. 근데 나이키 로고가 조금 애매하죠. 위치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한 남성분의 중학교 시절 학교 가방인데 이 중학교 시절에 가정 형편이 어려우셔서 네. 구매를 할 여유가 없으셨대요, 나이키를. 그래서 어머니가 나이키 로고를 직접 수놓아서 하나뿐인 나이키 가방을 만들어 주셨다고 해요. 할머니 같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 봤네요. 나가겠네요. 네, 잘 본 거 아니에요? 잘 본 것 같기도 하고 예, 약간 예. 조금 네. 조금 논란이 될 만한 예, 알겠습니다. 소지도 있고 어쨌든 이 사연이 유명해지면서 나이키 본사도 감동을 해서 네. 진짜 나이키 정품을 보내줬다 하는 그런 사연이 있는데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나이키 하시려고. 그렇죠. 나이키 하려고 하죠. 지금 브랜드가 빌드업이 점점 빌드업을 좋아집니다. 했는데 브랜드가 가진 힘이라는 게 결국 이런 스토리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나이키의 CEO 엘리엇 힐 역시 이번 콩콜에서 스토리텔링 전략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남성, 여성, 아동으로 나누던 조직을 스포츠별로 좀 재편을 하고 또 선수와 커뮤니티 중심으로 브랜드를 강화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이런 전략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또 매출도 잘 찍히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나이키 주가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 예. 3.43%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예. 지금 또 프리마켓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네요. 음. 그런데 조금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걱정되는 파트들도 있죠. 주가는 잘 가고 있지만 실적 한번 짚어보면 매출은 1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 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또 EPS도 49센트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지만요. 네. 이 매출 총 이익률이 좀 문제였습니다. 하락을 했습니다. 이 미국발 관세 부담과 재고 소진을 위한 할인 판매가 영향을 미쳤는데요. 경영진 측에서 좀 자신이 없나 봐요. 2분기 매출도 한 자릿수 초에서 좀 반대 감소가 예상이 된다면서 연간 기준으로 15억 달러의 관세 비용이 반영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네, 좀 세부적으로 또 짚어보자면 나이키 자체 매장 온라인 매출은 줄었는데 외부 소매 채널 매출은 회복세를 보였고요. 네. 또 러닝화 라인업과 북미 시장은 괜찮았는데 중국은 좀 부진했습니다. 또 컨버스 브랜드 매출은 27% 급감했다고 합니다. 지금 본인들도 이렇게 좀 불안해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키. 그러게요. 나이키의 정체성이 좀 최근 몇 년 동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원래 당연히 농구화, 네. 러닝화는 나이키의 독보적인 이 위치가 있었는데 좀 언더아머가 등장하면서 약간 좀 어려움을 겪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호카라든지 온한테 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브랜드의 정체성이 그동안 항상 자꾸 콜라보, 네. 한정판 이런 거에 좀 힘을 쏟으면서 뭔가 실질적으로 좀 기능에 대한 게 많이 좀 떨어지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 기능을 확인할 수 없으나. 단기화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계속 좀 하락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엇 힐이 작년 10월에 이제 부임을 하면서 안 된다. 나이키의 정체성을 다시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그런 소비재 위주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네. 스포츠라는 중심의 기능을 기반으로 한 걸 좀 개선을 해라라고 해서 라인업을 좀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조금 반응이 있었던 게 보메로 라인이었어요. 보메로 라인이 좀 그래도 3개월 만에 1억 달러 정도 매출을 일으키면서 좀 모멘텀을 주는 것 같았지만 네. 또 그게 장기화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JP 모건이 최근에 좀 기대 목표 주가에 대해서 상향을 했습니다. 지금 64불에서 한 93불까지 올렸는데 우리가 모멘텀은 현재로서는 좀 약하지만 26년도에 그 북중미 월드컵이 있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북미에서는 굉장히 메가 스포츠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약간 미국도 그런 애국심에 대한 마케팅이 좀 잘 먹힌 거예요. 맞아요. 한국에서도 그런 마케팅이 네. 굉장히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이키가 스포츠 정신을 파는 그렇죠.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품도 상품이지만 정말 그 스포츠의 선수들을 정말 뭐랄까요? 진짜 존경심, 경외심을 표하면서 맞아요. 예, 그런 어떤 정신을 팔았던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그렇죠. 그런 게 요즘에는 상당히 좀 그러니까 플레이어도 상당히 없고 맞아요. 예, 그거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스포츠 플레이어도 뭐랄까 좀 없는 것 같고 있어도 너무 돈을 밝히는 플레이들이 많은 것 같고 그죠? 갑자기 스포츠에 대한 예. 비판을 이렇게. 예, 하여튼 뭐 그러한 것들이 뭔가 이제 접목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어떤 접목할 수 있을 만한 플레이어가 과거 정말 마이클 조던 시대 때 그때 네. 정말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게 부재하지 않나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뭐 스포츠 쪽보다는 그냥 뭐 연예인이라든지 최근에는 뭐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이랑 더 콜라보가 많은 것 같아서 그렇죠. 그게 또 정체성이 흐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사실 이제 나이키의 매출 구조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제 가장 그 기업이 어쩌면 펀더멘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폰 판매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엔 매출 절반을 아이폰 판매에서 수익을 얻으니까. 근데 이제 나이키는 신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의 한 60, 70%가 신발 매출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신발이 잘 팔려야 되는데 제가 앞서 이제 대표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호카나 온러닝이나 뭐 이러한 이제 신발 브랜드들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고 선택을 받으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나이키가 조금은 뭐 주가가 좀 좋지 않은데 과연 그럼 신발에서 이거를 점프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저는 여전히 하나의 퀘스천 마크로 좀 남아 있어서 모르겠어요. 정말 나이키가 뭐 의류 쪽으로 선방을 한다 한들 신발 매출 비중이 너무 워낙 크니까 예,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필요한데 저희들에게 이제 나이키 예, 저희가 광고 받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나이키 관계자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근데 생각이 약간의 드는데. 모멘텀을 보자면 사실 예. 나이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국민 브랜드잖아요. 예, 네. 예. 근데 그동안은 호커나 오는 사실 약간 럭셔리의 그 표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나이키도 계속 무리한 콜라보를 비싼 맞아요. 걸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지금 분위기가 소비의 둔화 이런 거나 겹치면서 소비 심리도 약화되면서 좀 아예 럭셔리보다는 좀 메스티지, 뭐 전에 말씀드렸던 코치라든지 뭐 네. 말프로렐이라든지 아. 미국의 정체성은 있으면서 그래도 고가의 브랜드는 맞아요. 아닌 이런 브랜드들이 좀 다시 각광을 받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빅테크들이 만약 주춤을 한다면 지금 갈 수 있는 곳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요즘 분위기가 좋은 유통, 소비재 예. 이런 것들이 좀 분위기가 모멘텀이 좀 달라졌어요. 실리는 그죠? 분위기예요. 예. 예. 의류 쪽이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의류?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모멘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좀 수급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의류가 요즘에 좀 달라진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관세나 이런 것들에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게 사실 의류나 이런 소비재 쪽인데 그렇죠. 왜 의류가 요즘에 좀 관심을 받는가? 라는 거에 저는 약간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아니면 관세라는 이슈가 완전 걷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너무 우려했었던 이런 섹터들에 대한 수급이 일부 그러니까 적정 밸류에이션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 속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워낙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과정을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약간의 좀 헷갈리긴 해서 대표님은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 상황을. 사실은 저는 이 상황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순환매인 것 순환매의 같다. 어떤 이제 장세다? 빅테크에 예. 대한 좀 경계감 예. 그리고 약간의 피로감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 가다가 네.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지금 미국 주가 중에서 좀 그나마 눌려 있는 것들이 그런 섹터밖에 없어요. 맞아요. 나이키, 맞아요. 뭐 그리고 소비, 의류 이런 것들밖에 없고 심지어 뭐
코스트코 그리고 뭐 이런 유통사업까지도 PR이 50배 이상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저평가된 섹터들을 찾아 들어가는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나이키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서 오늘 뭐 실적 발표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왔고, 예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현재 프리마켓 한 4% 정도 상승하고 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통신사 어디 쓰시나요? 저는 바뀌어도 알뜰폰 되나요? 써요. 알뜰폰. 아, 잘 피해 가시는데요? 저는 논란에 그 해킹. 논란에 KT인가요? SKT인가요? 둘 다 논란 있지 않아요? 근데? 어디 쓰시나요? 초기에. KT 두 분 다 지금 피해자시군요. 네. 그런데 예. 이 피해를 입은 미국 기업이 또 있다고 합니다. 해킹 피해를 입은 오늘 소개해드릴 미국 기업 바로 식품 유통업체 유나이티드 내추럴 푸드입니다. 예. 이분들이 지난 6월에 사이버 공격을 받았는데요. 실적을 까보니까요. 네. 이 여파로 분기 매출이 77억 달러로 줄었고 순이익이 적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래도 연간 실적을 보면 좀 괜찮았다고 하는데 매출은 318억 달러, 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하면서 체력을 보여줬고요. 특히 좀 주목을 받은 부분이 재무 건전성인데요. 이 순부채가 2018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그래서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 모두에서 성장세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가이던스는 더 높여 잡으면서 좀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내년 순 매출이 316억에서 320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최대 2.3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특히 아까 언급을 했던 순 부채를 2026년 회계연도 말까지는 2.5배 이하로 2027년에는 2배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중기 재무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도 네. 올랐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요. 요점입니다. 정말 한국이 궁금한데 커요. 네. 이게 지금 식품 유통업체잖아요. 그렇죠. 네. 그 통신사는 왜 여쭤보신 거예요? 왜냐면 해킹 피해를 해킹. 당했기 해킹 때문에. 때문에? 해킹 때문에. 해킹 때문에 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분기 시장이 안 맞아요. 좋아서 알겠습니다. 근데 폭이 진짜 크게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 이야기 저는 사실 이 기업을 잘 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이렇게. 네, 제가 MC라서 제가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네. 방송도 넘어가요? 뭐 하다가 지치면 그냥 집에 가기도 하고요. 네. 자,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시간이기 때문에 예, 예. 제 사심을 담은 종목도 좋습니다. 한번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제 그러라고 네. 여기 있는 자리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제가 이번에 말할 제 쪽은 한번 엔비디아 쪽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심을 가득 담아서 한번 짚어볼 텐데 파죽지세 엔비디아입니다. 이 사상 최고가를 또 최고치를 돌파를 했죠. 이 시가총액 4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메타와 코어이브가 20조 원 규모의 또 컴퓨팅 파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달 코어이브는 엔비디아 GPU 기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을 통해서 엔비디아 장비 수요 급증으로 또 좋은 소식이 직결됐다라고 전달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이 코어이브가 최근 오픈 AI와도 또 65억 달러 계약을 추가로 또 따낸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AI의 심장은 엔비디아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 버블로는 어디 가고 또 이렇게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 네, 대표님 이 매도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젠슨왕 CEO가 갑자기 좀 팔아치우는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데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가요? 사실 그 젠슨왕 정도 되면 미국에서는 이제 그냥 맘대로 팔 수가 없고 한국보다 더 타이트해요. 이제 SEC에다가 나 얼마씩 얼마 볼륨으로 어느 기간 동안 팔 거야라고 한 90일 전에 얘기를 하고요. 네. 그걸 그냥 기계적으로 팔아야 돼요. 맞아요. 얼마 이상 90일이나 걸려요? 90일 뒤에부터 팔아야 돼. 내가 그걸 그러니까 그 공시를 전에 하고. 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젠슨왕이 지금 최근에 작년이랑 올해 나눠서 팔고 있는데 네.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라서 음. 충분히 뭐 일정 나눠서. 부분에 대한 현금 보유를 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특별히 지금 당장 뭐 고점이라서 판다 이렇게 해석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 이제 높아진 네. 상황인데 굳이 뭐 잘 가야 될 텐데 네, 내부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뭔가 들어가서 그게 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종목 상담하고 계신데.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사실 뭐 정부 셧다운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고 정부 셧다운이 되면은 우리 이제 노동통계국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같은 지표들이 일부 지연되거나 일부 왜곡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사실상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봤어야 됐는데 사실 9월분입니다. 이건 자 이게 예측치가 52,000건이었는데 지금 나온 게요. 지금 방금 나왔거든요. 마이너스 32,000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2,000건에서 마이너스 32,000건이면 약 한 8만 건 자체의 어떤 괴류를 좀 보이고 있는 거라서 네. 자, 이런 부분이 지금 정부 셧다운과 일부 연계가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예, 너무나도 이제 큰 뭐 예측치와 너무나도 별개의 이러한 부분이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아마 시장에서 또 속보로 아마 다룰 거라고 좀 보여져요. 왜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 자, 그런 부분이 좀 확인이 되면 저희가 바로 또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DP 비농업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나왔는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렇게 크게 요동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지금 정부 셧다운에 대해서 일부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는 일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이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M7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민지 캐스터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뉴스 이곳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 빅딜이 성사됐는데요. 바로 오픈 AI의 차세대 AI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들어가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으로 삼성과 하이닉스는 오픈 AI가 준비 중인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핵심 부품인 HBM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 수가 무려 월 90만 장 웨이퍼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현재 전 세계 HBM 생산 능력의 2배를 훌쩍 넘는 엄청난 규모라고 하니까요. 또 큰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삼성과 하이닉스가 오픈 AI의 스타게이트에 올라타면서 앞으로 미국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M7 개별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플과 오픈 AI가 머스크가 소송을 걸었던 것에 대해 기각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보도를 통해 전해졌는데요. XAI 측은 애플과 오픈 AI가 독점적 계약을 맺고 또 불법 공모를 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또 AI 경쟁을 저해하고 있고 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배상을 소송한 상황입니다. 이에 애플과 오픈 AI 측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비독점적 파트너십을 맺었고 또 다른 생성형 AI와도 협력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각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또 두 번째 소식 한번 살펴보시면요.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전기차 세액공제 만료로 리스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로이터 보도가 나왔는데요. 9월 30일부로 미국 연방 전기차 세금 공제 혜택이 만료가 됐습니다. 이에 미국 내 전 차종 리스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라는데요. 신규 전기차 리스 구매 시 7,500달러, 그리고 중고 전기차 구매 시 4천억 달러 세액 공제가 이제 종료될 예정입니다. 업계 측에서는 현재 세액 공제 종료로 EV 판매량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테슬라 프리마켓에서도 보시면 0.31% 정도 빠져서 약보합권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종목 메타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메타 플랫폼스가 현재 스타트업 리보스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리보스 측은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용 칩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인데요. 인수 세부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리보스는 GPU를 개발하는 회사로 올여름 20억 달러 기업 가치 평가를 목표로 신규 자금 조달을 진행한 바 있고요. 메타도 한번 지금 살펴보시면 프리마켓에서 1.24% 정도 빠져서 약보합권에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세 번째는 알파벳 소식입니다. 알파벳 소유의 유튜브 TV와 컴캐스트 산하 MBC 유니버설 간의 중개 수수료 협상이 결렬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애널리스트들은 유튜브 TV 송출권 상실 시 전통 미디어 기업들, 그러니까 MBC와 같은 기업들의 수익과 가입자 기반이 위축됐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또 MBC 인기 프로그램이 유튜브 TV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또 컴캐스트 주주 입장에서는 장기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또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시청자들이 이런 독립형 스트리밍 앱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과 함께 또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파벳도 한번 컴캐스트 주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재 프리마켓에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텔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인텔이 소프트뱅크의 지분 매각을 완료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시킹 알파에 따르면 인텔은 어제 오전 소프트뱅크의 보통주 8,695만 주를 주당 23달러에 발행해서 매각 완료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거래는 인텔이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여러 조치 중에 하나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앞서 인텔은 엔비디아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투자와 협력도 진행했던 바 있는데요. 현재 인텔도 한번 살펴보시면 프리마켓에서 0.18% 빠져서 약보합권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M7 소식 전해 올라오는 대로 여기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네, 자, M7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지금 여러 가지 앞서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즉 네. 국내 지금 물론 지금 저희는 뭐 프리마켓 뉴욕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샘 얼트먼 오픈 AI CEO가 또 한국에 방한을 해서 네. 뭐 이재명 대통령도 만나 뵙고 또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여러 가지 어떤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 스타게이트에 칩을 납품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마 지금 난리가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 아침에 국내 시장은 어떻게 될지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자, 오늘 뭐 배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또 이거 물어봐야죠. 안 물어보면 네. 또 실례입니다, 이거는. 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런 뉴스가 나왔어요. 네. 자, 이게 과연 오픈 AI의 어떤 행보라고 좀 보고 계시는지, 과거의 오픈 AI에 대해서 좀 바라봤던 관점과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의 이런 협업이 어떻게 좀 연결선상에서는 개인적으로 보시는 어떤 뷰가 좀 있으시면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픈AI가 엔비디아랑도 해서 엔비디아 칩까지 확보를 했는데 SK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까지 확보를 했다. 예. 결국에는 소위 말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AI에 들어와라. 관련 있는 밸류체인 대기업들은 다 하나씩 들어오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인도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규모의 그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 이 대규모가 얼마나 대규모이냐 하면 인도에 그냥 AI를 동시에 다 돌릴 수 있는 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샘 알트만의 전략은 나는 전 세계에서 AI를 오픈 AI를 다 쓰게 만들 거야. 그렇죠. 난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무기도 다 가지고 있어라는 걸 계속 과시하고 있는 상황인 건 거고 너무나도 절묘하게 또 관세나 기타 등등의 이슈로 각국의 정부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밀어주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다른 나라의 정부들도 당연히 참여를 해야 하는 판이 된 거죠. 이제 그래서- 못 들어가면 오히려 좀 AI 쪽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들 또 이게 인증의 대상이 될 정도로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은 기술력에 대한 얘기보다는 요즘에는 펀더멘털 사실 이런 얘기 전략이 있어요. 그 섹터 중에 제일 시총이 큰 애가 누구야? 그러면 걔가 그냥 계속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얘가 가니까 기존에 뭐 박스권일 때나 이럴 때 대충 뭐 그 다음에 누가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all or nothing. 한 명이 네. 계속 끌고 시장을 가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한국에서 하이닉스 더 끌고 갈 거라고 보여지고 얘네가 얼마나 갈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앞에서 김장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6년까지 이 AI 붐이 간다고 한다면 한국에서도 갈 수 있는 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상 지금 AI에 갑자기 리더십을 복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만 전자 이번엔 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86,000원 선이거든요. 네. 86,000원이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어렵지 않지. 10만 전자 갈 수 있을까요? 좀 갈 것 같아요. 개인적인 영혼인데. 저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SK 하이닉스는 참고로 36만 원입니다. SK 하이닉스가 36만 원이에요? 네, 야. 되게 많이 40만 올랐죠. 닉스 40만 닉스요? 50만 닉스도 볼 수 있는. 50만 원까지 닉스? 보시는 분들 많아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 PR이 8배인데 수치네요. 10배 가면 한 40만 원 선이고요. 20배 가면 50만 원 본다. 저도 아까 제가 뭐 구글에 대해서 약간 제가 우스갯소리로 좀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사실 이제 구글의 어찌 보면 가장 최대의 뭐랄까요 악재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오픈 AI 행보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스타게이트라는 엄청난 국가 차원의 이 프로젝트의 모든 밸류체인을 다 그 안에 놓고 네. 그리고 오픈 AI라는 이 기업 자체는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스타게이트라는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네. 이 기업의 가치를 계속 뻥튀기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너무나도 절묘한 정말 타이밍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샘 알트먼이 저와 비슷한 IQ를 갖고 있다면 아마 지금은 많은 밸류체인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에 가시면서 알파벳 매도 버튼 누르시는 거 아니에요? 예. 확실히 자, 고지능이십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댓글창을 보니까 다다님께서 저 박 팀장이 주식으로 성공한 건 본 적이 없다. 제가 볼 때 제 친구인 것 같거든요. 예. 경씨가 여기 왜 왔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건 궁금해요. 그러면 사실 지금 LMM 모델을 미국 기업에 많이 있는데 예. 트럼프는 왜 샘 알트만일까? 어우.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픽인가? 우리 이런 생각이 대 대표님도 이제 음모론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드디어 이 자리에 앉으면 약간 음모론에 이제 빠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번 골똘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 부탁드려요. 왜 샘 알트먼인가? 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이야기로 바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또 예. 반도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반도체 종목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반도체 제조사 샘테크를 보도록 할 텐데요. 통신칩이나 이 광학칩 같은 걸 만드는 제조사고요. 마벨이랑 좀 비교군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 회사입니다. 네. 간밤에 이 회사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15% 뛰었는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샘테크가 AI 네트워크용 광수신기 신제품을 내놓는다는 소식이 하나의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 증권가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샘테크를 매수로 상향을 하고 목표 주가 81달러 제시를 했는데요. 또 이 다음에 오늘 오후에 제가 보니까 TD코인에서도 이제 커버리지 게시를 하면서 매수 의견 그리고 75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7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상승 여력이 굉장한 수준이죠. 그리고 베어드가 앞서서 이제 70달러 목표가를 제시를 한 바 있는데 이때는 좀 긍정적인 시각이었는데 지금 70달러라고 하면 좀 욕이긴 하네요. 어쨌든 샘테크가 이제 그래서 또 생소한 종목이니까 조금만 짚어보자면 주요 성장 동력이 크게 두 가지로 꼽히는데요. 첫 번째가 로라 사업부라는 건데 예. 이게 뭔가 봤더니 로우 파워, 롱 레인지라고 합니다. 이게 전력 소모가 적으면서 먼 거리까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무선 통신 기술이고요. 네. 원래는 좀 스마트 계량기 이런 데 많이 쓰였는데 요즘에는 보안 시스템이나 매장 관리 같은 분야로 확대가 되면서 내년 이후에도 좀 두 자릿수 성장률이 예상된다 이런 예측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또 저희가 좋아하는 AI 데이터 센터와 연결입니다. 네. 이 AI 모델 학습시키려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아야 하는데 네. 이때 또 부품이 광통신 부품이 필요하거든요. 샘테크가 미국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과 손잡고 이 장비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좀 기대감이 크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안 좋은 얘기도 해야 하잖아요. 리스크 하나 짚어보자면 올해 데이터 센터 테마 속에서 이 경쟁사들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마벨 이름도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근데 샘테크 주가가 좀 미비했습니다. 실적 체력이 아직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샘테크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샘테크. 저는 이 기업 자체가 일단 시총이 지금 6빌리언 달러니까 뭐 하나로 따지게 되면 약 한 8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잡주라고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러셀 2000 지수라서 최근에 사실 고금리 상황에서는 좀 억눌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은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 좋아하거든요. 러셀 2000 지수를. 약간 구미가 당기긴 합니다. 지금 구간이. 자, 하지만 좀 이제 실적에 대해서 우리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명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EPS가 지금 적자 상황입니다. 뭐 2023년, 2024년 입장에서는 적자인데 물론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뭐 비용적인 측면 이런 부분도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요즘에 사실 러셀 2000 지수에 좀 집중을 하면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가 과거에는 뭐 1회 금리 인하 했다가 좀 장기간 동안 좀 연결됐던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중소형 기업들은 이러한 차입 비용에 대해서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변동금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60%가 이제 변동금리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이러한 금리 인하의 속도가 조금 빨라진다면 트럼프 행정부 때 뭐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이 일부 좀 눌려 있었던 종목들이 좀 튀어오를 수 있을 만한 근데 이 기업이 그러면은 금리 인하 때 다 좋아지냐 그거보다도 기대감 때문에 좀 튀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우리가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중장기적으로 정말 큰 돈을 버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좀 빅테크 쪽으로 뭐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고 알파벳.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이제 사신 종목. 그러한 기업들로 좀 매매를 좀 빌드업이. 안 하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그런 자리.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인 건 네, 아니죠?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기업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좋습니다. 심테크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거요? 심테크. 얘기해주세요. 얘기해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또 들여다볼 건 봐야 되니까. 그래요. 저도 심테크가 약간 좀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는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라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AI 밸류 체인을 약간 더 만들어가지고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기업인 맞아요. 거냐, 네. 아니면 실질적으로 얘네가 뭘 할 수 있는 거냐. 근데 뭘 할 수 있기도 하겠다라는 게 조금 더 강해지기는 했어요. 심테크가 뭐 하는 데냐면 얘네도 칩을 만드는 데인데요. 예. 약간 과거의 아날로그 방식의 칩을 하고 있는 데예요. 그런데 얘네가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 신호를 얘네의 주력 제품은 무결성 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호를 무결성, 잡음이 없이 깨끗하게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예. 그 기술이 사실 글로벌리는 독보적인 지위는 맞아요. 그래요? 네. 혼자서만 현재 하고 네, 이 별로 로우 비주류고 가 이분들이 만들었다고 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이게 뭐 대단히 관심을 받는 테크 기술은 아니지만 사실 되게 조연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기능인데 얘가 AI의 밸류체인에서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사실 중요한 걸 꽤 할 수 있겠다는 관점을 보여지는 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에서 신호를 굉장히 주고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저희가 쓰는 DSP라고 해서 굉장히 계산을 잘하고 빨리 하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신호를 보내면 막 계산을 해서 그 다음 신호를 전달하고 이런 기술이 지금 쓰여고 있는데 이거를 하려니까 우리가 전력도 많이 들고 열도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거를 자꾸 전력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좀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는 수많은 렉이 좀 있습니다. 그 네. 렉 간의 관계는 되게 좁아요. 그래서 요 렉 간에는 우리가 지금 심텍에서 잘하고 있는 이 로레라 기술을 가지고 LPO 방식을 채택을 한다고 해요. 그 LPO 방식은 여기서 그냥 짧게 가져가는데 그렇게 계산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신호를 깨끗하게만 보내주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받았는데 이거를 막 계산할 필요 없이 여기까지 얘가 한 거 그대로 네. 짧게 깨끗하게 들려줘. 어. 이렇게 하면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전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확 빠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네, 사실 그런 게 거기서 데이터 센터에서는 필요한데 그 기술을 얘네가 할 수 있겠다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AI의 새로운 기술을 그거를 하겠다고 해서 예. 사실 이게 그러면 정말 많은 데이터 센터에서 그걸 채택을 한다면 얘네 매출은 당연히 늘어날 수가 그렇죠. 없고 그러면 실제로 낙수 효과가 경제적으로 받을 수 있을 상황이라서 예. 되게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좀 약간 멀어져 있는 게 LOT예요. 한때는 사물간 인터넷 이거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AI가 나오고 나니까 사물간의 인터넷이 아니라 그냥 AI에 다 집중이 됐잖아요. 근데 결국 생각해 보면 AI도 활용이 되고 얘가 뭔가 좀 그 응용 기술이 있으려면 사물간에 신호를 보내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AI가 계산한 거를 저쪽에다 신호를 보내서 자동으로 하게 하는 AI보다는 고성능, 그 첨단 기술은 아니지만 필요한 응용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이야. 그거를 심텍이 잘합니다. LOT 기술에 있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 매출이 일어난 거 증가하고 있는 거 유의미하다고 보여지고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사물 인터넷이 과거 방금 말씀하셨던 LOT 자체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저는 이 사물 인터넷이 사물 AI로 바뀔 것 같아요. 그 명칭 자체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는 인터넷과 어떤 사물과의 연결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는 이제 많은 지금 로보라는 이름을
그렇죠. 따고 있는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이 사실 지금의 많은 그 소프트웨어를 본인들의 자사의 어떤 제품에다가 심어 넣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아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거에 있었던 그 개념이나 명칭 자체가 조금 바뀔 수도 있다. 뭐 그런 새로운 섹터가 또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심택은 관찰하는 거 유의미하시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관심 자, 종목에 좀 다투지만 또 담아야겠네요. 굉장히 아, 짚어볼 내용이 많았습니다. 예. 자, 그럼 기업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UiPath 보도록 할 텐데요. 아. UiPath 제가 어제 또 속보로 전해드렸던 기업이죠. 어제 부장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 정규장까지 훈풍이 지금 지속된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오늘 부장에서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속보로 제가 어떤 걸 전해드렸었냐면 빅테크와 대형 파트너십 발표를 했다. 이런 속보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UiPath가 원래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로봇인데 반복적인 사무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 처리해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번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AI 에이전트를 내세웠는데요. 특히 주목을 받은 게 이 엔비디아와 손잡고 엔비디아의 모델이죠. 네모트론 모델을 자사 플랫폼에 통합을 했습니다. 금융 사기 탐지나 헬스케어 관리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또 오픈 AI와도 협력을 해서 GPT-5를 이 UiPath의 에이전트 빌더에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기업 고객들이 챗 GPT 대화창에 이걸 보고서로 만들고 공유해줘라고 지시를 하면 UiPath가 알아서 문서를 작성하고 이메일까지 보내주는 식으로 업무 자동화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 구글과 이 모든 곳과 거의 다 지금 상호 교류를 하고 있는데 예. 음성 기반 대화형 자동화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와는 데이터 클라우드와 연계한 자동화 서비스까지 발표를 했는데 좀 AI 모멘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지 궁금합니다. 좋아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게 아니라 제가 다른 방송에서 네. 제가 UiPath를 과거 제가 추천을 했었어요. 네. 어떻게 됐나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결과가 어제 이제 프리마켓에서 26%까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야 이제야 빛을 보는구나. 퍼지는구나. 그거 딱 찍고 나서 네. 그냥 한 7%까지 쫙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대한 음봉이 물론 이제 갭 상승을 너무나도 크게 하다 보니까 거대한 음봉이 이렇게 좀 내려오는 모습이 아마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는 저는 정말 메가톤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자동화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RPA 그러니까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잖아요. UiPath가 실질적으로 이 UiPath가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근데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일부 자회사들도 좀 있고 그 외에 일부 이제 회사들이 뭐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자, UiPath가 그래도 예, 좀 뭐랄까요, 뭐 조금은 좀 이용하기 편한 뭐 그러한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자동화라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앞으로 이제 뭐 로봇이나 피지컬 AI 쪽 넘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너무 앞서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산업의 어떤 발전이 순서가 있고 어떤 자금의 이동도 그 순서에 따라서 하드웨어, 뭐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이런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는데 지금 자동화라는 것 자체는 뭔가 저쪽에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인데 네. 지금 뭔가 이제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저 시장에서는 많이 몰리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제 느낌은 약간 이런 상황이라서 모르겠어요. 이 방향성을 지금 뭐 신규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것 같다. 나 이제 들어가 볼까? 라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뭔가 순서가 저쪽 한 5번째, 6번째 친구인데 지금 우리는 2번째, 3번째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부터 좀 담아야 되는 시기인가? 이런 것도 저도 한번 전문가분들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런 것. 맞습니다. 저희가 뭐 AI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지금 깔고 있는 거고 거기에 위해서 데이터 센터도 역시 인프라를 깔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를 조금 약간 걱정하는 건 사실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이렇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느낄 수 있는 실제 매출은 뭐냐라는 거죠. 오픈 AI 구독하는 구독료? 이게 실질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챗GPT가 응용해서 LML을 응용해서 만든 에이전트, AI 에이전트나 버티컬 AI나 이런 데서
선두 주자들이 나와서 실제로 이게 얼마나 매출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있는 루닛 이런 곳들이 우리가 지금 AI를 활용해서 진단을 하고 있고 뭐 혹은 또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웃풋이 나왔다. 거기에서 얼마나 매출이 일어났다. 이런 단계로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그게 못 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작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재료잖아요. 재료들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만큼 수요로 연결이 돼서 실제로 돈을 벌 것이냐 여기서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냐 이게 아직 확인이 안 됐고 그런 관계에서 이제 조금씩 먼저 뉴스를 내는 기업들이 관심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독보적일 거냐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애들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오히려 네. 지금 약간 맹점은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독보적인 그 AI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를 활용해야 하는 집단에서 독보적인 거를 안 키워주고 있잖아요, 사실. 뭐 엔비디아나 이런 데서 스타트업을 그런 데를 발굴하려고 하지만 그게 안 만들어져 있고 사실 이 산업은 어떻게 보면 B2C예요. 그래서 고객이 직접 그거를 써줘야 되는데 정말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쓸 수 있는 산업이냐, 꼭 필요하냐? 이거에 대한 검증이 한 번은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술이지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번 쓸 때마다 1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면 쓸 수 없는 거고 생각보다 효율적이긴 한데 그래도 사람이 하는 게 더 정확해라고 하면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검증을 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UiPath는 사실 뭐 좋은 뉴스가 어제 나오고 좀 빠졌지만은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1.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뉴스로 한번 좀 넘어갈 텐데요. 자, 어떤 뉴스가 또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시작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 몇 살까지 좀 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몇 살까지요? 언제 죽냐에 따라서. 제가 뭐 방송에 이런 말을 좀 하기가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네. 일단 벽에 칠해야죠. 네, 사실 칠할 때까지. 예. 저도 얇고 좀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죽기 전까지 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좀 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95세 워렌 버핏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이 워렌 버핏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면요. 95세인 건 다들 아시고 계실까요? 나이가 상당히 많으시죠? 예. 이 정도는 돼야지 주식 투자의 대가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워렌 버핏이 주식 쇼핑에 나섰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주식 광풍에 휩싸일 때 이렇게 투자의 신은 팬데믹 중에서도 조용한 기회를 노리더니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얻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약 10조 원짜리 이 석유화학 회사 인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나이가 들었다고 이 원체 가지고 있던 실력이 어디 갑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도 시장에서는 워렌 버핏이 왕이다 이런 모습이 좀 드러났고요.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오랫동안 또 대형 에너지 기업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2019년에는 옥시덴탈 대규모 인수에 또 10조 원을 투자하며 주목을 받았고 지금도 28%가 넘는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이번에 이 옥시덴탈의 석유화학 자회사 인수로 인해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고요. 흥미로운 점은 이 버핏이 CEO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자에서 일어나게 돼도 이 버핏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시장의 중론 그리고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후임 그렉 에이블은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버크셔의 에너지 사업은 앞으로도 탄탄대로일 것이다 라고 하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버핏 효과가 또 어떤 반응을 시장에서 이끌어올지 또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좀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이 버핏이 원래도 이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가 직접 갖게 되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일종의 썸을 탈 때는 우리가 다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연애할 때는 이 사람은 완전히 가지게 되는 거니까 또 그런 귀여운 이야기도 함께 오고 가고 있더라고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지금 연애 경력이 좀 짧아서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 버크셔라는 기업에 대해서 버핏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분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제는 인수를 좀 이렇게 하게 된 거니까 썸을 타는 것과 내 거가 된 건 좀 다르잖아요. 간만 보다가 이제 사귄다. 네, 맞습니다. 간만 보다 사귄다? 그런 워렌 버핏의 좀 큰 그림이 아니었나. 알겠습니다. 이런 소식입니다. 자, 오늘 방송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 많은 분들께서 좀 좋아하시고 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어떤 투자 아이디어나 늘 지나고 나면
맞았다라는 게 계속 회자가 되니까 네. 하나의 의견 하나하나에 정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정말 이건 카더라고 다 모든 사람들이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지금쯤 아마 투자의 아이디어에서 손을 좀 떼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최근에 버크셔 회사에서 늘리고 있는 지분을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지분을 늘리고 있는 과정을 보게 되면 과거의 버크셔 회사의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어떤 투자 철학과 접목이 되는 기업들일까라고 봤을 때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기업들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기업들이 좀 있어서 물론 이제 뭐 그렉 아벨이라는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어떤 뭐랄까요 뭐 투자에 있어서 이제 후계자로서 그런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지만 지금 뭐 애플을 과감하게 지분을 또 털고 그리고 신규로 지금 담고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약간은 좀 의구심이 드는 뭐 그런 기업들. 하지만 정말 과감하게 지분을 넓히는 그런 기업은 또 없어요. 지금 현재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마 뭔가가 그 후계자에게 넘기고 있는 어떤 작업들을 지금 조금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옥시덴탈 뭐 페트롤 이러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그 자회사를 인수하는 과정도 뭐 그러한 어떤 협의 안에서 일부 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들고 저번에 이제 주주총회 때 네. 내년에 나도 볼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저는 되게 약간 좀 네. 뭉클했거든요. 이게 내년에 나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제 찰리 먼거 선생님도 먼저 가시고 하니까 약간은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뭐 행보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행보는 모르겠고 뭐 버크셔 회사가 어떤 뭐 포트폴리오 가져갈지 하지만 뭐 주가는 요즘에 조금 좋지 않잖아요. 네. 예, 조금 빠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우리가 뭐 전망하기가 너무 힘든 예, 뭐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예. 뭐 혹시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 결정이었다고 결론적으로는 생각하고 사실 뭐 당연히 워렌 버핏 선생님의 이 그동안의 투자 인사이트나 이런 거는 정말 대단한 건데 우리가 그런 투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보면 결론적으로 지금 14조가 사실 그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에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지금 어떤 게 좀 눈에 띄냐면 옥시덴탈을 26%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자회사를 샀어요. 자회사를 샀죠. 되게 신기하잖아요. 굳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묘수가 좀 보이냐면 지금 옥시덴탈이 영업이익을 계속 갉아먹는 것 중에 하나는 이자 비용이에요. 네, 이자 비용에서 거기서 그 이자 비용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영업이익이 갑자기 올라가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PER은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 자체로도 이미 주가에 얼물려 있는 것들이 해소가 될 만한 충분한 요인인데요. 그러면 얼마나 부담을 덜어주느냐? 옥시덴탈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반 정도를 덜어주는 효과가 돼요. 아, 그래요? 이번에 자회사 인수권 네, 옥시챔을 사주면서 반 정도가 덜어주기 때문에 사실 재무구조에서는 굉장히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러면 옥시챔이 어떤 기업이냐? 워렌 버핏이 더 좋아하는 기업의 성향입니다. 예를 들어 얘네는 되게 팬시한 걸 하지는 않지만 좀 석유화학 기업인데 예를 들어 PVC 뭐 아니면 소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원재료를 만드는 석유화학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크게 경기글이 타지도 않고요.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더 같이 따라 올라가요. 그러니까 건설이나 뭐 생활용품이 많이 들어가는 요소기 때문에. 그래서 옥시덴탈의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얘네가 한 11억 달러에서 12억 달러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꾸준하게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면서 옥시덴탈이 조금 그 부침을 겪을 때에도 얘네가 좀 그걸 많이 방어를 해줬어요. 당연히 워렌 버핏은 주주로서 옥시덴탈의 주주로서 옥시캠의 그런 유의미함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성향의 기업이고 동시에 캐시플로우가 계속 나오는 기업이고 동시에 옥시덴탈의 주가 부담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여지고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옥시덴탈의 주가의 향방을 좀 지켜보는 것도 게 좋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자회사 인수권으로 대해서 자, 옥시덴탈 페트롤도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되게 좋은 많은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네요. 지금. 옥시덴탈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도 중요한 현금 확보의 또 수단이 됐다라고 또 그런 반응이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저희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종목이 있잖아요. 예, 오늘 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진짜 아이디어. 뭐 요즘에 그렇게 막 관심이 갖는 테마는 아닐 수 있으나 네. 저희가 일단 결론적으로 버텍스 파마슈티컬을 가지고 와봤고요. 네네. 지금 어제도 그렇고 갑자기 좀 바이오 의약품 주가들이 맞아요. 좀 날아가는 맞아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도 얘네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여져요. 얘네는 어떻게 보면 되게 바이오 기업이지만 탄탄한 기업입니다. 이 남포성 섬유증이라고 하는 그 FC라고 하는 그 희귀 질환에 있어서 그냥 독보적인 치료제를 가지고 있어요. 얘네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얘네가 바이오 기업인데도 지금 PER이 한 20배 안짝입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는 또 이거 말고는 사실 좀 다른 요 FC 라인에 있어서의 좀 그 의약품이 좀 제한적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계속 신장이라든지 기타 FC 질환에 대해서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가고 있고, 네. 그리고 CF의 그 사용 범위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매출을 단기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느냐의 관건인데, 네. 올해 1분기에는 약간 주춤을 했으나 사실 원래 이 약을 20세까지만 쓸 수 있다가 그 다음에 뭐 12세를 쓸 수 있다가 그 다음에 네. 6세까지 앞으로 2세부터 쓸 수 있어요. 오, 그 진짜 많이 얘기는 내려갔네요. 사실 CF 환자의 90% 이상에게 이 약을 투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CF 환자들 이 약이 없으면 안 되는 정말 또 독보적인 집질을 네. 공고히 하는 것들인데 예, 얘네는 고가의 약품입니다. 네. 지금 일라이릴리가 날아가는 건 약값이나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동시에 우리가 양면적인 부분은 영업이익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인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런데 얘네는 고가약품이라서 밸류체인, 그런 이슈에서 좀 벗어나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분기, 두 분기 지나가면 얘네 영업이익의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가지고 네, 버텍스 파마슈티컬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버텍스 파마슈티컬 이렇게 한번 좀 지켜보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저희가 좀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자,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지금 가보시죠. 포장에서 아주 날아가고 있는 종목. 날아가고 있는 종목? 네, 날아가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어디까지?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바로 리튬 아메리카. 요즘 아. 되게 말 많이 나오는 기업이죠. 예. 이 리튬 아메리카 주가 지금 보시면 32%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고 싶더라. 사셨나요? 안 사셨죠? 못 샀죠. 아, 저도 예. 지금 약간 살 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미 에너지부가 이 네바다의 서커패스 광산 프로젝트와 본사에 각각 5% 지분을 확보를 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예. 이게 조금 이제 아침에 다들 알고 계셨던 이슈일 것 같아요. 당초 2024년에 체결했던 22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정부대출 계약을 개편을 하면서 지분 참여가 포함됐다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 조치가 리튬 가격 하락으로 좀 프로젝트 경제성이 흔들리니까 정부가 직접 자본을 투입을 해서 안정성을 높이려는 이런 성격이거든요. 에너지부 측에서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고 또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그런 결정이라고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서커패스가 미국 내 최대 리튬 매장지로 꼽히고 완공이 되면 연간 4만 톤 탄산 리튬을 생산할 수 있을 전망이고요. 이제 리튬 아메리카스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모터스와도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계약을 통해서 광산 이 시설 건설에도 좀 속도를 붙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 단순하게 민간 기업 지원을 넘어서 좀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을 직접 챙기겠다 이런 신호로 읽히는데요. 네. 앞서서 또 정부가 MP 머티리얼스나 US 스틸 같은 전략 기업에도 직접 참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핵심 광물에 대한 투자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지금 리튬 아메리카도 시총은 정말 작습니다. 시총은 정말 작은데 지금 크게 좀 튀어오르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정부에서 건드는 친구들은 잘 가요. 네. 인텔도 잘 가고. 30% 넘게 뭐 지금 그냥 오르고 가요.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뭐 그렇게 큰 이유 없이 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리튬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표님? 리튬 아메리카를 떠나서 뭐 리튬이나 뭐 2차 전지까지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그냥 이건 트럼프의 종목 중에 또 하나가 된 것 같고요. 이제 가장 트럼프가 중국과의 협상에서 발목을 잡은 것이 히토류와 리튬 그렇죠. 의 체인들인데요. 거기서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겠다라는 의지로 이제 각종 기업들을 하나씩 고른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리튬
아메리카스고요. 리튬에 대한 이제 2차 전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는 양상이 바뀌면 수요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당연히 트럼프는 자기는 석유, 화학 이거에 대한 에너지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유럽을 기점으로 여기는 제로 탄소 이미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2030년, 35년에는 아예 제로 탄소를 하지 않으면 유럽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국 기업들도 그 기술을 만들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혼자 석유화학 제품은 유럽에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럽이 하나 한다고 하면 그 밸류 체인에서 우리 그 세계의 방향성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 점진적이지만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고 당연히 ESS 우리가 이거는 뭐 에너지 놓칠 수 없는 저장장치. 부분이잖아요. 예. 여기에 있어서 리튬도 절대적인 거고 결국에 우리가 요즘에 화재나 발열 때문에 리튬 LFP로 갈 것이냐 뭐 다른 뭐 전도체로 갈 것이냐라는 우려는 있지만 결국 리튬은 항상 필요해요. 네, 그래서 리튬 아메리카스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유의미한 매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 방도성 개선이 주의해야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단기간에 또 많이 올릴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타이트하게 저희 프리마켓 뉴욕 지금까지 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조금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금은 하락하고 있지만 그렇게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희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S&P 500 같은 경우에 0.4% 하락하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0.5% 하락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오늘 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추석 때는 저희 배윤중 대표님은 보고 싶지만 못 뵐 것 같고 2주 뒤에 2주 뒤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트리 투자자문의 배윤중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2주 뒤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이팅! 감사합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예. 네, 자, 프리마켓 뉴욕.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8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1시까지 또 미오라 계속 방송이 되니까요. 장중에 또 어떤 흐름이 될지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